안녕하세요.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하면 어떡하나. 혼자 강의를 제가 몇 번 과거에 해봤는데요.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강의해야 되거든요. 호강이 되고 호공이 되고 이해하시죠? 막 이렇게 물어보는 내 자신이 꼭 정신병원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차 시험 쳤죠? 쳤나요? 쳤어요? 어땠대요? 문제가? 작년보다 어려워야죠. 작년도가 너무 쉬웠다. 뭐 저는 문제를 잘 안 봐서 모르겠고, 뭐 굉장히 쉬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합격하고 들어온 친구, 저희 회계법인에 들어온 친구도 이렇게 무슨 문제가 나왔길래 쉽다고 하니? 하고 이제 몇 개 들어봤더니, 진짜 쉬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보다는 어려웠다. 아, 그래요? 여러분들도 좋은 거네요? 그런 건가? 근데, 그런 게 있죠. 허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2차 시험의 실경쟁률은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붙을 사람의 딱 티어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쟁해야 될 상대는 딱 단단한 층이 있기 때문에 1차가 뭐 수천 명이 밀려오던 수백 명이 밀려오던 그 수백 명이 붙어도 그 친구들은 이제 곧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죠. 그러면 내나 경쟁률은 똑같기 때문에 2차 수험생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싸움이지. 저도 옛날 공부할 때 누구랑 경쟁하겠다라는 생각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차피 컷이 이만큼이면 요만큼 붙어주면 되는 거니까 누가 뭐 어떻게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내가 이 점수를 받을 수 있게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항상 많이 했던 거고. 저희 때는 이제 250명이 시험시, 250명이 최종 합격 인원인데, 근데 그때도 이제 누구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도 옆에 이제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고, 내가 저놈보다 잘해야지 뭐 이런 거보다 항상 우리는 이제 상대평가했지만은 컷은 항상 60점 평균이었거든요. 거의. 거기서 왔다 갔다. 그럼 어차피 모든 과목을 내가 평균으로 60점을 넘어주면 되고, 저희는 컷이, 그러니까 꽈락이 40점이었거든요. 2차 시험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60점이죠. 그러니까 저희 때는 평균 60점이 넘으면 되고,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5과목을 5로 다시 시험을 쳐야 되는 뭐 그런 제도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40점을 넘고 평균 60점을 맞으면 되는 거니까 뭐 주변에서 어떻게 공부하던 내 자신만 잘 관리해서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시험에 뭐 어떻게 나오고 뭐 쉽고 어렵고 그에 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죠. 근데 기분은 좋을 수 있죠. 많이 안 오는구나, 일단. 응? 나의 경쟁자들이 많이 오지 않겠구나. 근데 모르죠, 또. 컷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작년도도 컷이 생각보다는 높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컷을 다 뚫고 왔잖아요. 대견하게도. 어떻게 뚫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뚫고 오신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컷이 또 스크리닝 해줄 거니까. 오늘은 우리 전산감사하고 표본감사를 갈 겁니다. 이 전산감사를 마지막 몰려있을 때 하게 되면 너무 대강대강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여유 있을 때 전산감사, 표본감사를 조금 넉넉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11장 전산감사부터 먼저 갈게요. 이 전산감사가 나오는 그 주기가 한 4년? 4년에 한 번 정도? 3, 4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표본감사는 그거보다는 주기가 조금 더 짧고요. 근데 거의 비등비등하죠. 전산감사가 한 3, 4년, 4, 5년, 그 다음 표본감사는 2, 3년, 뭐 그 정도 빈도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동차생이라면은 고민해야 되지만 유해생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챕터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작년에 표본감사 나왔잖아요. 외우면 쓸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문제. 그러니까 표본감사가 막 응용해서 나오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본 컨셉 갖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표본감사를 꼬아 쓰는 케이스는 저희 때는 막 엄청나게 막 공식도 다 외우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15년 동안 거의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개념에 충실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전산감사도 어차피 전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무슨 뭐 하드웨어 통제에 들어가서 뭐 패러티 책이 뭐냐 이런 것들 우리 공대 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런 것까지는 과거 저희 때 시험에 나왔지만 뭐 지금 우리 과거 20년 동안 그런 게 거의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기본의 내용에 충실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장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전산감사 쪽이요.
이 전산감사 쪽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무슨 개념에 이어지는 거냐면 이 내부 통제 개념하고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원서도 보시면은 이 전산감사 쪽이 내부 통제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된 환경이라면 내부 통제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전산화된 내부 통제 쪽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보통 원서들이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증 절차보다는 전산화된 환경에서 내부 통제랑 연관해서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시면은 딱 들어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화된 환경 시스템의 경우에 내부 통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내부 통제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거기가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금까지 나왔던 거의 모든 문제가 전산화된 환경에 내부 통제를 주고 어디가 취약하냐라는 걸 커멘트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전산화된 환경에서 내부 통제 테스트하는 방법이 좀 이론적인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내용 암기해줘야 되고요. 나오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산감사 쪽은 공부만 하게 되면 나오는 패턴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맞추는데 아주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 감사 기준은 전산화된 환경의 감사 절차, 감사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 기준을 외워야 되는 게 좀 있었는데 국제 감사 기준은 여러분들 이 관련된 감사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산화된 환경 쪽의 모든 내용은 감사 기준 내용이 아니고 그냥 이론적인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 개정과목표 실증 절차처럼 그냥 우리가 이론적인 어떤 내용으로 공부해야 되는 시험에 맞춰서 그런 내용이라 보시고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뭐 우리 기준 내용으로처럼 1, 2, 3, 4 이렇게 외워야 될 내용은 많지 않은 거죠. 실제는 이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감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먼저 보죠. 일단 전산화된 환경에서의 내부 통제 특징이 뭐냐? 옛날 감사 기준이에요. 지금 감사 기준이 아니고 옛날 감사 기준인데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거 옛날 그 감사 시험 문제에서 뭐 최근에도 3년 전에 시험에 나왔던 게 여기에 나왔죠. 2년 전인가? 전산화된 환경의 내부 통제 특징. 기준서에는 없지만은 그 정도 내용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출제 자주 들어가시는 분들 교수님 책에도 다 이런 내용들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감사 기준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 알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감사 기준에 더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꼭 아셔야 될 내용 5가지만 추린 겁니다. 그때 시험에도 3가지만 쓰라고 나온 적이 있었고 한 5개만 외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 쭉 한번 설명해 보죠. 왼쪽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오른쪽 내용도 대강 어떤 내용인지 언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3가지 쓰는 내용이 왼쪽을 쓰는 게 아니고 왼쪽을 줬죠 문제에서. 그리고 오른쪽에 무슨 내용이냐 써보라는 문제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자 따고 외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유해생 정도면 누구한테 이 내용이 뭐다라고 말할 수 정도의 그 정도였던 그 지식의 뎁스는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첫 번째 갑니다. 감사 증적의 부족이란 말이 보이죠. 감사 증적이란 말은 감사 증적, 쫓아갈 수 있는 어떤 흔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문서화가 잘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산화가 돼버리면 옛날에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감사 갔을 때는 모든 게 하드카피였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딱 감사 가면 하드카피 안 줍니다. 딱 가자마자 USB 딱 하나 준다고요. 회계사는 여기 다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더 부담스럽죠. USB를 딱 받아 여기 파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건 다 하나씩 열어봐야 돼. 뭐가 들어왔는지. 하드카피는 하나씩 주니까 받을 때마다 뭐 들어왔구나 체크할 수 있는데 USB로 딱 줘버리면은 모든 게 거기 파일로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파일 하나 딱 열어도 어때요? 거기 또 시트가 여러 개 물려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 파일을 이해하는데도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다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매번 거기 이제 쓰는 양식이다 보니까 친숙한데 우리 회계사들은 그 회사 감사 가면 그 회사의 양식에 적응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참 보다가 관련 문서가 없어가지고 회사 담당자한테 요 문서 어디 있나요? 여기 파일에 있잖아요. 회계사님 여기. 회계사님 참 하면서 이게 찾아준다고요. 한번 그렇게 이제 말로 굿질 한번 당하면, 말로 이렇게 갈굼을 당하면 그다음부터 요청을 못 해요. 혼자 낑낑대고 계속 찾아보죠. 물어보기가 겁나니까. 호의적으로 도와주는 클라이언트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 클라이언트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회계사님 이 정도는 찾아봐야 되지 않나? 엑셀 기능이 상당히 많은데 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줘요. 그럼 이제 혼자 막 그 끙끙끙끙 앓는다고. 근데 실제는 거기 데이터도 없는 것도 있어. 없는 것도 혼자 막 찾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전산화가 돼버리면 전부 이게 다큐멘테이션이 돼 있지 않고 다 파일로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왼쪽에 나와 있는 감사 증적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증적이 부족하다는 말 자체의 의미가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었냐면 우리 내부 통제 테스트 할 때 여러분들 감사 기술이 크게 4가지가 있었죠. 질문, 그 다음에 문서 검사, 그 다음 관찰, 재수행 4가지가 있는데 이런 감사 증적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 내부 통제 테스트에 가장 적합한 기술은 관찰이라고 배웠죠. 관찰. 이 표정은 뭐지? 그러니까 증적이 없으면 문서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 쫓아갈 수가 없지.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서 물어보고 가서 눈으로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내 감사 증적이 부족한 놈들 내부 통제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통제 테스트 기법은 관찰이다라고 우리 8장에서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그 다음 문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나 봐요.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말도 보이죠. 모든 게 하드 카피로 되어 있지 않고 전산 파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말이 거기에 표현이 나와 있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증적이 부족하다는 말은 감사한 뭔가 문서가 부족하다는 거. 부족하다는 표현보다는 잘 다큐멘테이션화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전산화된 환경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증거를 입수하는데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가서 보죠. 거래 동일한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감가상각 계산을 매뉴얼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매뉴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매번 결산할 때마다 계속해서 감가상각을 엑셀로 돌려 계산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 ERP에 이미 감가상각 포뮬라가 딱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감가상각은 결산할 때 자연스럽게 계산이 돼서 나오죠.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동일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웃풋 숫자가 나온다고요. 그게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래 동일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어떤 거래가 동일하게 그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처음 프로그램이 잘못 심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동일한 오류가 반복해서 계속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산이 출력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산 출력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신뢰를 한다고. 맹목적인 신뢰를 한다고 시스템이 계산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프로그램 세팅했을 때 만약 프로그램이 잘못돼 버리면 계속해서 반복된 오류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오류를 뭐라고 하냐면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죠? 시스테매틱 에러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말했던 그 내용입니다. 처음에 감가상각 계산 공식이 잘못 물려버리면 반복적인 오류 형태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전산화된 환경의 내부 통제 특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특징의 뉘앙스가 어떠냐면 전산화된 환경이라 하더라도 부정오류 가능성이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니야. 오히려 전산화된 환경은 부정오류 가능성이 훨씬 높을 수 있어. 이런 뉘앙스로 많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문서화가 안 돼 있다고 돼 있잖아. 그죠? 두 번째 거는 반복적인 오류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뉘앙스가 두 번째 나와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죠. 어렵잖아요. 기능 분리의 부족. 뭐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업무 분장이 잘 안 되는 거지. 왜? 매뉴얼로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제한적이겠죠. 근데 전산화된 환경이 돼버리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그게 이제 efficient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업무 분장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의 개연성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죠? 부정의 개연성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세 번째 나와 있는 전산화된 환경 내부 통제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 감사 기준 보시면은 전부 뉘앙스가 어때? 부정 오류 개연성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많이 언급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 통제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강조하는 그런 흐름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나 봐요? 첫 번째 줄은 동일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거, 업무 분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뭐다? 일반 통제 및 응용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정의 개연성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오늘 일반 통제가 뭔지, 응용 통제가 뭔지 여러분들 배울 겁니다. 다만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일반 통제, 응용 통제란 말이 어디서 한번 나왔었어요. 이건 아직 전산감사 가서 내가 자세히 할게요 하고 쓱 넘어갔었다고. 그게 어디 있었냐면 우리 크라임 팩터 기억나죠? 내부 통제 5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통제 활동이 있었고 통제 활동에 다시 몇 가지 있었죠? 5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 뭐 안 했더라? 정보 처리 안 했었죠. 그 정보 처리에 일반 통제, 응용 통제가 있었어요. 오늘 이거 배운 다음에 그 페이지 다시 가서 한번 레퍼런스 딱 하면 거기 써 있는 말이 무슨 말이구나 라고 할 수 있지. 그 부분 하나가 국제감사 기준에 전산감사랑 관련된 언급이 돼 있었던 부분이거든. 통제 활동 쪽에 우리 정보 처리 쪽에 일반 통제, 응용 통제 있었잖아요. 그 부분.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거지. 왜 국제감사 기준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건 거기 써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늘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반 통제, 응용 통제 배운 다음에 우린 나중에 앞에 8장에 가서 내부 통제 스킵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다음 네 번째 겁니다. 거래 시작 또는 실행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은행에서 이자 지급을 해요. 여러분들 돈 넣어놓으면 이자 지급 집행하잖아. 응? 이자 붙잖아요. 그 이자 여러분들 통장에 쏘아줄 때마다 은행장이 여러분들 전부 다 승인해서 여러분들 이자 지급이 될까? 그러지 않겠죠. 시스템에 딱 걸려가지고 딱 기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화 돼 있어가지고 이자 지급 계산한 다음에 바로 통장에다가 뭐 해주는 거죠? 기표 찍어주거든. 그 거래 시작 또는 실행이 일반적인 매뉴얼을 하게 되면은 매뉴얼 과정에서 담당자가 매번 승인을 하겠죠. 하지만 전산화된 환경의 경우는 이미 시스템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어떤 요건이 부여돼가지고 그 요건이 만족되면 자연스럽게 이자 계산해서 거래가 뭐다? 이자를 기표시켜주는 그런 게 거래 시작 또는 실행. 거기 오른쪽 보니까 뭐가 여러분들 언급돼 있나 봐요. 전산화된 환경의 경우는 자동화된 과정을 통해서 특정 형태 거래를 시작하거나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매번 승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작업에 비해서 부정 개연성은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절차가 많이 생략될 수 있다는 뉘앙스? 승인 절차가 많이 생략될 수 있다는 뉘앙스가 되는 거죠. 거래가 시작되고 실행될 때 우리 매뉴얼화되어 있는 염들 내부 통제의 경우는 뭐가 되게 중요했어요.
승인 절차가 되게 중요했었죠. 모든 거래가 단계별로 진행될 때마다 담당자의 적절한 승인 절차가 있었는데 전산화된 환경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스킵될 수 있다는 거죠. 금융기관의 이자 지급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섯 번째, 뭐의 개연성이 높다? 부정오류 가능성이 매뉴얼한 수작업 환경하의 내부 통제보다 무조건 부정오류 가능성이 낮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부정오류 가능성이 내부 통제 디자인이 잘 돼 있지 않으면 훨씬 높을 수 있는 게 전산화된 환경 내부 통제 특징이다라고 여러분 결론이 도출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쭉 묶어서 5번에서 딱 써머리에 되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잖아요. 1번은 뭐가 여러분도 부족하다는 거죠. 문서화 기능이 취약하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업무 분장이 잘 안 된다는 거. 네 번째는 승인 절차가 굉장히 뭐다? 취약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부정오류 개연성이 오히려 수작업 환경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이어나가시면은 부정오류 개연성이랑 마지막에 연결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 정도만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거는 옛날 감사 기준이지만 여러분들 모든 책에 다 언급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고 넘겨볼게요. 자, 전산화된 환경에서 이 내부 통제를 평가하는 플로우를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되는데 우리 전산화된 환경이라고 해서 내부 통제 리스크를 평가하는 여러분들 단계가 달라질 이유는 없어요. 그럼 첫 번째는 뭐부터 해야 되겠죠? 일단 내부 통제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되겠죠. 우리 위험 평가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내부 통제라는 것은 이해부터 하게 돼 있잖아요. 이해할 때 보는 게 뭐였죠? 설계가 잘 돼 있는지, 그죠? 디자인, 그 다음에 그게 implementation 잘 실행되고 있는지 그거 보는 게 여러분들 understanding, 이해 단계, 리스크 평가할 때 보는 측면이었죠. 그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어요? 그 평가,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추가 감사 절차의 포커스가 틀려졌죠. 통제 테스트에 포커스 맞출 거냐, 실증 절차에 포커스 맞출 거냐, 방향이 틀려졌었는데 기본적으로 내부 통제가 잘 디자인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그럼 어떻게 하죠? 통제 테스트에 포커스 맞추는 감사를 가겠죠. 그래서 단계 보시면 1단계가 자, 전산화된 환경 경우에도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 되어 있죠? 내부 통제 이해부터 하셔야 돼요. 컨트롤 리스크에 대한 예비적인 평가. 맞죠? 그 단계에서 보는 건 무슨 측면 보는 거라고 우리 배웠죠? 설계가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일반적인 회사로 따지면 우리 크라임이라는 내부 통제의 기능이 잘 심어져 있나 안 심어져 있나 보는 게 그 단계였죠. 그 다음 두 번째 가서 추가 감사 절차에 대한 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 평가에 대한 대응 절차죠. 추가 감사 절차. 그 1번, 2번 보시면은 낯설지 않을 거예요. 1번, 2번 뭐라고 적혀있나? 오른 잠깐 봅시다. 전산화된 내부 통제가 위에 1번의 어떤 이해 단계를 통해서 파악해봤더니 비효과적이래.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의존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했어요. 그럼 뭐 생략하죠 우리? 통제 테스트 할 필요 없죠? 어디에 포커스 맞추는 감사를 하시면 돼? 실증 절차에 포커스 맞추는 감사가 하면 된다는 거죠. 똑같은 로직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산화된 내부 통제가 효과적이고 내부 통제 의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면 어디에 포커스 맞추는 감사를 가자? 통제 테스트에 포커스 맞추는 감사를 가면 된다는 거죠. 우린 통제 테스트에 포커스 맞추는 감사를 가는 걸 전제로 강의할 겁니다. 그럼 세 번째 가서 통제 테스트를 할 건데 전산화된 환경 경우에는 통제 테스트 할 때 어떤 통제 테스트 방법이 있느냐? 일반적인 우리 내부 통제의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질문, 검사, 관찰, 재수행 이런 기법을 쓴다라고 했는데 전산화된 환경 경우는 조금 더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세부적인 테스트 기법들이 이론상 존재합니다. 그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전산감사 난 다 제끼겠다. 하루 딱 하나 보겠다. 요걸 보셔야 돼요. 세 번째, 통제 테스트 방법이요. 이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메뉴의 1단계와 그 다음 3단계, 거기가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일단 전산화된 환경의 내부 통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위험 평가 과정에서 두 번째 단계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가서 통제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건 당연히 통제 테스트니까 얼마나 이펙티브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거죠. 그 결과 네 번째 어떻게 결론 맺을 거냐 4번도 기존 감사 플로우랑 똑같습니다. 해서 1번에 뭐라고 돼 있나 보죠. 통제 테스트 결과 운영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확신을 충분히 얻었다 판단되면 여러분들 CR이 낮죠. 그럼 전체적인 RMM이 낮다 판단하면은 우리 알다시피 실증 절차의 범위를 전체적으로 축소해서 감사하도록 계획 세울 것이고 두 번째는 이펙티브하게 작동이 되지 않는다 판단하면은 RMM이 높기 때문에 실증 절차에도 포커스 맞추는 감사를 가도록 감사를 계획을 수정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한다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그럼 결국 이제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부연 설명 필요 없죠. 기본 로직 그대로 가는 건데
그럼 내부 통제 이해할 때 기존 감사 우리 배웠을 때는 crime이라는 팩터를 쭉 배웠었는데 이게 전산화대 환경 경우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배우시면 되고 그다음 통제 테스트 할 때도 방법은 똑같지만은 전산화대 환경 경우에는 특이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정리하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단계 몇 단계? 요 1단계와 3단계. 요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죠. 좀 더 잘 나오는 건 3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 우리 실증 절차를 수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전산화된 환경 경우에는 실증 절차 수행할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회사도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인도 뭘 많이 써야 되겠어요? 전산화된 시스템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감사를 대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니까 뭘 쓴다라고 돼 있어요? 범용 감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용한다고 돼 있죠. 영어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가스라고 돼 있죠. Generalized Audit 그 소프트웨어라고 돼 있는데 대단한 소프트웨어처럼 보입니다만 회계사 쓰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가 범용감사 프로그램이라 불러요. 그럼 빅펌들은 빅펌들이 쓰고 있는 샘플링 기법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고서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조회서를 띄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걸 다 통칭해서 범용감사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그냥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패키지를 요 가스라고 보시면 돼요. 가스의 대표적인 내용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패키지입니다. 그럼 CPA가 가장 많이 쓰는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패키지의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뭐겠어요? 엑셀이겠죠. 그래서 그 가스가 뭐냐 물으면 엑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 엑셀이나 워드 그다음에 우리 뭐 인터넷 검색하는 익스플로러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범용감사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내가 그걸 비유하는 거냐면 범용감사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감사인의 업무에 어떤 게 들어가냐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범용감사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면 깜짝 놀라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엑셀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게 몇 가지 쓸 수 있겠죠. 계산 검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샘플링 뽑는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능하죠. 또는 워드 생각하면 뭐다 보고서 작성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인터넷 같으면은 정보 검색할 수 있겠죠. 세 가지 쓰라고 나왔었거든. 그거 하나씩 쓰면 되겠지. 계산 검증, 보고서 작성, 그다음 자료의 검색 가능하다 쓰면 되는 거였거든. 나중에 나올 건데 어쨌든 가스라고 나오면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패키지 회계사들이 쓰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 범용감사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의 장단점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은 순서의 중요성을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가스 패키지 요거에 대한 거 잠시 물어본 적이 있었고 저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요거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바로 가죠. 자 전산화된 내부 통제에 대한 이해가 3번이 나와 있을 거고 뒤에 4번 큰 제목은 통제 테스트가 나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큰 제목 5번이 뭐가 나와 있을 거냐 범용감사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중요성에 맞춰갖고 3번 4번 5번을 정리해 놓은 거죠. 4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3번 쪽 먼저 가죠. 근데 3번 쪽은 과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아까 말했지만은 국제감사 기준이 전산감사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일반 통제, 응용 통제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게 여러분들이 3번 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번 쪽의 내용을 보도록 하는데 이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작업으로 뭔가 업무가 진행되는 회사에도 마찬가지고 전산화된 환경의 경우에 내부 통제도 우리가 내부 통제가 잘 설계되어 있다 안 돼 있다 판단 기준은 코스 프레임워크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잘 돼 있어야 돼? 통제 환경 잘 돼 있어야 되고 조금 마이크로조 언급한다면 통제 활동만 포커스 맞춰볼게요. 죄송합니다. 통제 활동 좀 크게 몇 가지? 5가지. 업무 분장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승인 절차 잘 돼 있어야 되고 정보 처리. 여기 정보 처리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되겠지. 일반 통제, 응용 통제가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물리적 안전장치. 그 다음 또 뭐가 하나 남았지? 그 다음에 성과 검토. 이런 게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 개념이 전산화된 환경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런 용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우리가 보지 않았던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설명이 나오다 보니까 낯선 거지 기본적인 개념은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하나씩 가서 보죠. 첫 번째 갑니다. 내부 통제 볼 때 크게 이제 둘로 나눈데요. 일반 통제가 있고 이제 응용 통제가 있죠. 제너럴 컨트롤이고 애플리케이션 컨트롤인데 일단 큰 그림부터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큰 그림부터 잘 잡으시고 일반 통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조직 및 운영 통제라고 하기도 하고 경영 통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하드웨어 통제. 세 번째는 뭐 파이어월 같은 거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백업 같은 거 잘 돼 있고 그 용어 자체를 여기 뭐라고 썼죠? 컴퓨터 운영 통제? 네, 컴퓨터 운영 통제. 요 말보다요.
여기 내용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요 말은 책마다 붙이는 용어가 좀 다르거든. 응? 이거는 교수님이 어떤 그 원서를 보고 베꼈냐에 따라 가지고 이 쓰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용어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무슨 내용 나오는지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하드웨어 통제는 여러분들 이거는 뭐 IT 컨설턴트 시험이 아니고서는 하드웨어 통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통제는 여러분들 설명하지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일반 통제에서는 요 조직 및 운영 통제하고 컴퓨터 운영 통제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설명할게요. 조직 및 운영 통제. 그 조직 및 운영 통제 보니까 오른쪽에 뭐라고 적혀 있나 보세요. 조직과 경영 통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매니지먼트 컨트롤을 운영 통제라 번역하는 여러분들 책도 있고 경영 통제라 번역한 책도 있으니까 뭐 그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올 거라고 거기 적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내부 통제 중에서 업무 분장이나 승인을 말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 내용 자체가 우리 기본적 코스 프레임으로 따지면 이게 업무 분장이나 승인 쪽을 말하는 건데 특히 업무 분장에 포커스 맞춰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오른쪽 보시면 여러분들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밑에 쭉 내려가면 3번 동그라미 굉장히 많은 내용이 언급돼 있죠. 요거를 어느 정도 기억해야지만 2006년도 기출문제가 전산감사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죠. 그게 제일 어렵게 나왔던 문제인데 그 문제 풀려면 요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 풀 수 있었어요. 요 내용을 아마 전산 쪽을 전공하신 분이 출제를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학 교수님 쪽에서 전산감사를 전문으로 하신 교수님이 제가 전국에 한 2분 정도 계십니다. 대구 쪽에 한 분 계시고 경기도 쪽에 한 분 계시고 서울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산감사 쪽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회계법인에서 전산감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채 1%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컬펌은 전산감사팀이 아예 없고요. 전산감사팀은 빅펌만 주로 존재하는데 이 전산감사 특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어디라고 그랬죠? 은행 쪽이나 금융권. 그런데 감사하는 여러분들 굉장히 제한적이잖아. 감사 클라이언트 몇 개 없잖아. 그 다음에 빅펌들이 거의 이제 독점을 하고 있고 빅펌에도 전산감사를 전공하는 그 부서가 아주 제한적으로만 존재한다고요. 기껏 해봐 한 10명 정도? 그럼 이제 그쪽에서 이제 또 아무래도 좀 커리어가 쌓이면은 또 거기서 나름대로 네임밸류가 쌓이겠지. 그래서 어떤 경우도 종종 있냐면 아예 회계법인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IT 컨설팅 그 회사에 있었던 사람이 회계사가 돼가지고 회계법인의 전산감사팀에 들어오는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산감사를 전공으로 처음 했던 사람보다 IT 컨설팅 오래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특히 이제 그 우리 IFRS 컨설팅 할 때 굉장히 많이 뽑았죠. 왜냐면 IFRS 컨설팅이라는 게 회계에 대한 컨설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가 바뀌면 시스템도 같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때 굉장히 많이 그 우리 LG나 삼성 쪽에 IT 컨설팅하는 업체들 있잖아.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또 에센추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전산감사팀이 운영되는 케이스 되게 많은데 저희 때는 전산감사라는 그 필드가 굉장히 이제 뭐다 이게 아무도 안 하는 필드였어요. 아무도 안 한다기보다는 아무도 모르는 필드였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알기로 그때 저희 회계법인에서도 3일에서도 그 전산감사를 내가 전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보다는 연차수가 한 4년차 정도 위에였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공대 출신이었는데 아무래도 공대 출신들이 아무래도 전산을 좀 친숙하게 많이 이제 만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다른 전공 가지신 분들보다. 그래서 이분은 이쪽 필드가 좀 이게 보탬이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25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늦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때는 그분이 그걸 시장이 있겠다 판단해가지고 그때 이걸 전공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시고 관련 자격증을 다 따시더라고. 그 전산감사 쪽에 전문 자격증도 있어요. C사인가라는 자격증. 그건 어렵지 않은 자격증이긴 한데 어쨌든 C사라는 자격증도 따고 어쨌든 공부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전산감사 지금은 빅펌에 지금 거의 최고 책임자로 지금 돼 있는데 그분이 거의 뭐 내부 통제 관련된 뭔가 이게 기준 같은 거 만들 때 항상 다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전산화된 환경이 아닌 회사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산화된 환경의 내부 통제 구축이 항상 맞물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항상 내부 통제 관련돼서 국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가이던스 만들 때 이분 이름이 항상 들어가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네임밸류가 딱 이제 거기서 인지가 된 거지. 항상 말하자면 남이 안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시장이 있을까라는 것을 포텐을 보고 그때도 거의 시장은 포화 상태 아니냐. 우리가 할 건 거의 없지 않느냐. 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거기서 그 니치 마켓을 받고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그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어때요? 다 한 거 아니야 이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그런 해안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어떤 여러분들 감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자기가 먼저 포인트를 맞춰서 가겠다고 해서 자기 또 적성이 맞았고 전산 쪽이.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항상 제가 그분하고 일했던 게 큰 회사 감사 나가면 그 팀이 항상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전산 쪽을 먼저 봐주는 거죠.
우리 배웠던 타입 3로 가는 거야. 그게 국제감사 기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거든. 대규모 회사의 경우는 전산 쪽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실증 절차를 통해 살 수 있는 염들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샘플이 많이 뽑아도 디텍션 리스크 줄어드는 폭이 거의 거의 아주 미미하다고. 그러니까 전산 쪽에서 확신을 딱 줘야지만 우리가 일부 샘플링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형태. 그렇게 간다 우리 배웠잖아요. 타입 3에서. 옛날부터 했어요. 옛날부터. 그때마다 항상 나와서 그 전산 쪽의 감사를 해왔던 분인 게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 그걸 전공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PWS 외국인들이.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많이 그분은 옛날부터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십몇 년을 외국인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네이티브가 됐어. 한국에서 근무하는데 네이티브가 된 거야. 그렇다면 뭐 엄청 나오는 건 아닌데,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걸 나중에 내가 보게 돼서, 참 자기 커리어 디벨롭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거기 나오는 그 전산감사 쪽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수험생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여러분들 뎁스를 기억하고 들어가시면 되고, 과거에 어렵게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 정도 뎁스로 문제가 다 풀리게 시험에 나왔었다고요. 그래서 그 정도 내용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1번부터 보죠. 이 전산팀이 이렇게 있으면 좀 시각화해서 보시는 게 맞죠. 내부 통제는 이게 전산부서가 있으면 일단 여기 전산을 이용하는 여러분들 현장 부서가 있겠죠. 이게 이용부서예요. 뭐 이용부서는 일반적인 부서라 보시면 돼요. 회계팀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용부서일 테고, 그 다음에 HR팀도 이용할 수 있겠죠. 급여가 데이터 같은 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영업팀도 영업에 대한 어떤 고객들 관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용부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용부서는 우리 일반적인 회계팀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고, 영업팀이라든지 또 HR팀 여러 가지가 다 이용부서에 들어가는 건데, 요 이용부서하고 전산부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세퍼레이트하는 게 원칙이에요. 전산부서에서 뭔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은 좋은 내부 통제가 아니에요. 전산팀은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의 부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럼 이용부서에서 뭔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인풋 데이터를 넘겨주고, 그러면 전산팀에서는 그걸 처리하고 난 다음에 아웃풋을 수동적으로 건네주는 그런 작업만 하는 것이지, 전산부서에서 데이터를 생성시키고 거기서 프로세싱해서 아웃풋까지 건네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은 좋은 내부 통제가 아니다라는 게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되나 읽어보죠. 전산부서의 경우에는 자료를 입력하여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출력자를 이용하게 될 이용부서와 분리하는 것을 원칙. 왜냐하면 전산부서에서 임의로 필요한 자료를 인풋, 출력하는 경우 그만큼 전산부서에 의한 부정의 절대적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풋 뭔가 들어가는 데이터는 누가 생성시켜주는 거죠? 이용부서에서 건네주는 겁니다. 그럼 전산팀에서는 그걸 프로세싱해서 아웃풋을 다시 이용부서한테 건네주는 형태, 굉장히 수동적인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부서가 전산부서라고 생각하는 딱 인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부 통제 문제를 만났더니 전산부서에서 뭔가 거래를 처음에 실행하고 게시하고 뭔가 처리하고 이런 어떤 뉘앙스의 느낌이 나오면은 잘못됐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인 어떤 컨셉이라는 거. 그래서 인풋 데이터를 건네주는 거죠. 전산팀에다가. 인풋 한다는 게 아니고 인풋 데이터를 건네주면 전산팀에서는 단순히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지, 인풋 데이터 생성을 전산팀에서 하는 것은 좋은 내부 통제가 아니다 소리예요. 그 이유는 거기 약간 아닌데 부정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전산팀의 내부적인 어떤 그 업무 분장에 대한 것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죠. 앞잘 따서 제가 보통 이 코팔이라고 하는데, 코팔. 옛날 전산감사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올 땐 깊게까지 했었거든요. 요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잘 따서 제가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코팔이요. 코팔이 뭐냐면, C가 여러분들 컨트롤러예요. 그 다음 O가 오퍼레이터고요. 그 다음 P가 프로그래머예요. 그 다음 A가 애널리스트고요. 라이브러리고, 예? 뭐, 이게 스펠 어려워. 끝이 몰라. 어쨌든, 그 5명은 업무가 세퍼레이트 돼 있어야 돼요. 거기 나오는 가나, 다라마예요. 됐죠? 코팔입니다. 그 순서로 내가 맞춰놨을 거예요. 컨트롤러, 오퍼레이터, 프로그래머, 그 다음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자료 보관하는 사람,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이게. 5명의 업무는 분리가 돼 있어야 좋은 내부 통제라고 하는데, 각각 그 사람들의 펑션이 뭔지 기억해요. 여러분, 비도 오고 추석 때 추석이래. 미안합니다. 이번 추석 때는 편하게 지내야 되죠, 여러분? 해피 추석을 우리 기대하면서, 그죠?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 시험 붙고 나서 합격자 다 발표하고 추석이면 진짜 편하겠죠. 한국에 없을 수도 있겠지. 유럽에 배낭 메고 갈 수도 있고. 그 아주 장밋빛 미래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닥치고 강연해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게 이렇게 힘들게 왔으니까 여러분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안 오는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요. 여기서 한 문제라도 혹시 나오면 그 개연성을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위험 평가를 하고 나왔을 거 아니야. 이건 굉장히 위험이 low risk area지만 나는 요 리스크까지 커버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집중해서 봐요. 여러분이 커트 치면 안 돼. 내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 건 커트 치고 나올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말하는 던지는 것은 다 쭉쭉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자, 코팔 5개. 첫 번째 컨트롤러인데 컨트롤은 그냥 전산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산팀에 있는 실장, 전산 전체를 관리하는, 전산실을 관리하는 담당자라 보시면 돼. 그래서 컨트롤러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전반적인 전산 정보 시스템 부서를 뭐 한다고 돼 있어요? 통제한다고 돼 있으니까 시험에 전산실장 이렇게 말 나오면 그 사람이 컨트롤러예요. 됐죠? 당연히 그 부서에 실장이 있겠지. 컨트롤러. 자,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 얘하고 얘. 이 오퍼레이터하고 프로그래머의 세퍼레이션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서에서 봐도 이 두 사람의 펑션이 분리가 안 되는 것을 지적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오퍼레이터하고 프로그래머의 차이가 뭐냐면 봐봐요. 이 오퍼레이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비유 좀 그런데 바보라고 생각하시면 돼. 바보. 옆에다 살짝 바보라고 써놔요. 아니 또 쓴다 또 바보같이. 그냥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로 키펀처라고 하죠. 옛날 키펀처.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 주면 입력만 하는 사람. 그 사람 뭐라고 한다 이거를? 오퍼레이터라고 그래. 오퍼레이터는 그냥 단순 입력만 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 오퍼레이터 뭐라고 돼 있나 봐요?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돼 있는데 오퍼레이터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자이어야 하며 프로그래머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지식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죠. 내가 바보란 말이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지식까지 가지고 있는데 프로그램 변경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입맛에 바꿔가지고 프로그램을 다 변경할 수도 있겠죠. 오퍼레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오퍼레이터는 단순한 데이터를 주면 입력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이게 뭐 생각하면 가장 쉬우냐면 이렇게 말해 좀 그런데 진짜 이렇게 말해 좀 그런데 회계법인에 가도 그 전산팀에서 입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 주는 데이터를. 그 뭐를 줄 때가 있냐면 여러분 그 회계사들이 여러분들 옛날에 경비 쓰면 요즘은 다 이제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들 쓴 경비 있잖아 경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쓰는 경비 있으면 여러분들 청구하면 이제 윈버스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나왔다. 그럼 내가 점심 먹었다. 그럼 여러분들 비용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나 점심 뭐 먹었다 쓰면 그걸 보상받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 나올 의무가 없는데 네가 나를 시키니 나 점심 때 먹은 거 청구하겠다. 물론 어디 가서 시가 써 있는 거 먹고 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파트너가 부르겠지. 너 시가 먹었더라. 그래서 적정선을 먹죠. 물론 적정선의 사람이 기대치는 틀려요. 엄청 먹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저는 먹는 거 갖고 별로 통제는 안 하는데 너무 먹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먹는 거로 보상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제일 무식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응? 그래서 먹는 걸 너무 많이 먹어갖고 살만 들뛰지 말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먹는 거 관리 좀 하셔야 돼. 자, 먹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자 먹었어. 그 다음에 주말에 야근했네? 오늘 같은 날도 저희 회계부인데 지금 회계사 다 나와 있거든요. 끝나고 다시 회사로 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저녁은 어차피 내가 가서 사줄 거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점심은 걔들이 먹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청구하겠지. 그 다음 밤에, 같이 야근하지만 나는 이제 회계부인 근처에 집이다 보니까 금방 들어가지만, 뭐 어떤 친구는 막 분당에 사는 친구도 있고, 일산에 사는 친구 있고, 택시 타야 되겠죠. 그럼 택시비 다 청구한다고? 그럼 청구할 때 써요. 여러분이 뭘 쓰냐면 전표를 쓴다고, 전표를. 그러니까 차변에 무슨 비용,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이렇게 써갖고 전표를 올려. 그럼 그 전표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거기서 뭐다 이제 자동 이체로 해서 돈이 들어와요. 그거를 일일이 다 회계사가 작성을 했었거든, 과거에.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회계 알아볼라? 잘 몰라. 그냥 주는 걸 뭐다 인풋만 때리는 거지. 차변 대변도 몰라.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인풋만 때리는 거 이게요. 그게 뭐죠? 전형적인 오퍼레이터죠, 오퍼레이터. 그냥 입력만 하는 겁니다. 회계에 대한 지식이 그 사람이 만약에 회계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는 전표를 얼마든지 모니플레이션 해갖고 조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이번에 나오는 컴퓨터 오퍼레이터는 그런 사람이라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단순한 인풋만 때려 넣는 사람을 키펀처라고도 하고 오퍼레이터라고도 하죠. 누구하고 철저하게 분리돼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하고 분리가 되게 중요하겠지. 말 들어보니까 프로그래머는 대신에 오퍼레이터가 입력하는 시스템에 절대로 액세스가 되면 안 돼요. 그럼 프로그래머는 들어가서 뭐 할 수 있겠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마더파이 할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옛날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자기 급여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고쳐가지고 급여 집행할 때마다 공을 하나 더 집행해가지고 지급받는 옛날 그 영화 프로그램이 있었지. 프로그래머가 오퍼레이팅 하는 그 시스템에 입력을 접근이 가능하는 바람에 자기 급여 지급받는 것은 거기다 공을 더 하나 붙여가지고 급여를 지급받는 형태. 영화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영화 있었던 게 기억이 나. 그 영화 보면서 또 내부 통제가 취약하구나 그런 걸 내가 보면서 이게 생각했던 게 기억나는데 이 직업병이죠. 어쨌든 여러분들 거기 밑에 나와 있는 말이 그 소리야.
이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프로그래머하고 오퍼레이터 구분 실익은 거의 없어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제가 말한 말 나오죠. 오퍼레이터에 대한 단말기, 입력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 단말기엔 누가 접근하면 안 된다고요? 프로그래머가 절대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머하고 오퍼레이터의 구분은 상당히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됐죠? 오퍼레이터는 단순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없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걔가 치는 단말기에는 프로그래머 같은 사람이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들 프로그래머 오퍼레이터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럼 프로그래머는 뭐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돼 있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만약 이용부서에서 요런 뭐다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요런 프로그램 만들어 주세요라고 여기서 뭔가 항상 뭐가 니즈가 나와야 돼요. 그럼 그 니즈에 맞춰가지고 뭐 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지. 지가 뭐다? 뭔가 거래를 영어 표현으로 이니시에이트 하면 안 돼. 지가 먼저 뭐다? 이 프로그램 만들자 나서면 안 되고, 이용부서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니까 프로그램을 우리 회사 시스템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 해주세요라면 프로그램을 알았습니다라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얘가 뭐다? 직접 이 프로그램 만들겠습니다. 나서는 건 아니에요. 거기 답은 읽어보죠. 시스템 분석가 또는 이용부서에 의해서 제공된 내용에 근거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돼 있죠. 지가 뭔가 니즈를 느끼는 게 아니고요. 뭐다 이용팀에서 보통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은 그거를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이쪽에서 니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애널리스트는 뭐냐면 기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야 요렇게 프로그램이 살짝 바뀌면 오류가 적어지겠다 판단되는 걸 분석하는 사람이 시스템 애널리스트거든. 그럼 그 사람도 요렇게 변경하자라고 걔들이 뭐다 어떤 안을 올리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용부서에서 니즈가 생긴다라든지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뭔가 오류가 있는 것을 시스템 분석가가 뭔가 레커멘드 하면은 그거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거죠. 프로그래머도 느낌이 뭐다?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인 거죠. 자기가 뭔가 이렇게 거래를 처음에 프로그램을 이니시에이트 하는 건 아니에요. 마더파이 하는 것을 이용부서나 아니면 시스템 애널리스트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레커멘드가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 프로그래머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절대적으로 승인 없이는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됐죠? 네, 일단 항상 그 프로그램 개발의 니즈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용부서나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의 어떤 개선에 대해서는 시스템 애널리스트가 승인하고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만 프로그램은 개발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걔도 단순한 어떤 개발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시스템 분석가. 자연스럽게 답은 라번 연결하니까 이해되죠? 시스템 분석가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어떤 것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 그대로 분석하고 개선 공고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다? 시스템 애널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죠. 충분히 이럴 거고. 그 다음 마번은 자료 보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히 인풋, 아웃풋 데이터는 이용팀에 주겠지만은 처리했던 부서도 가지고 있겠죠.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여러분들 뭐다? 담당자 뭐라고 한다? 거기 나오는 자료 보관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5개 기능. 가장 중요한 것은 2번, 3번의 구분이에요. 알겠죠? 요 2번, 3번에 포커스를 다 맞추면 되고 2000년도 기출문제는 다 알아야지 풀리는 문제였어요. 알겠죠? 5명의 펑션을 다 알아야지만 풀리는 문제였으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기억할 거라 봐요.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리시면 돼. 일단 이용부서하고 전산팀은 구분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전산팀에서는 5개의 코팔이라고 하는 펑션이 분리돼 있어야 되고 오퍼레이터와 프로그래머에 대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걸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3번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2번 하드웨어 통제는 바로 넘어갑니다. 넘기세요. 거기 써 있는 말 중에 2번, 3번만 잠깐 체크하면 그 페어티 책은 여러분들 이미 하드웨어가 이미 나올 때 하드웨어 시스템에서 이미 요즘은 하드웨어가 얼마나 잘 만들어진데 하드웨어 책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페어티 책 같은 거. 그다음 2번, 3번이 뭐냐면 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그 에코 책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 컴퓨터 출력할 때 여러분들 한번 딱 여러분들 누르면 이렇게 출력할까 하면 그쪽에서 바로 받아서 이렇게 출력할까 보여주는 거 있죠. 에코 바로 보여주는 거. 그 다음 이 자기 진단 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컴퓨터 처음에 부팅하면요. 하드웨어 자체적으로 뭘 해요? 뭐 오케이 뜨면서 뜨잖아. 그죠? 요즘 그냥 바로 뜨는 경우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처음에 끼리끼리 하면서 돌아가잖아. 그게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게 화면에 다 요즘도 좀 보여주잖아. 너무 옛날 9세대인가? 옛날 컴퓨터 키면은 여러분 키는데 부팅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럼 뭐가 되냐 화면에 뭐 오케이 뜨면서 뭐가 딱 걸리면 갑자기 뭐다 퍽 화면이 바뀌면서 여기 뭐 문제가 있습니다 뜰 때 있잖아.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죠? 자기 진단 검사예요. 하드웨어 통제도 하드웨어가 만들어질 때 알아서 자기를 뭐다 진단하는 그런 체크 기능이 있는 게 자기 진단 검사죠. 요즘은 하드웨어 나올 때 다 이게 갖춰져 나와 있기 때문에 CPAD 이 회사의 하드웨어는 부팅할 때 거기 자기 진단 검사를 하고 켜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들 하드웨어 통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3번 내려갑니다. 여기가 더 중요해요. 컴퓨터 운영 통제. 요 컴퓨터 운영 통제는 여러분들 어떤 측면이 강하냐면 이건 물리적인 보안입니다. 물리적인 보안. 이 컴퓨터 운영 통제에서는 크게 몇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냐면 한 2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일단 컴퓨터 전산실에 여러분들 여기 접근하는 사람.
누구만 접근이 가능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승인된 자만이 접근이 가능해야 되겠죠. 하나 더 합시다. 미안해요. 승인된 자만이 접근이 가능하다. 어떤 분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게 승인 절차인가요? 아니면 물리적 보안 장치인가요? 물어보는데 다 돼요. 승인도 되고 모두 되는 거지. 물리적 보안도 되는 거지.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거니까 그 둘 중에 뭐가 맞냐를 따지고 구분식은 없어요. 승인도 될 수 있고 물리적 보안도 될 수 있고. 오늘 혹시 여러분들 그 핸드아웃 추가로 나갔죠? 그 다음에 쪽지 시험 그 답도 나갔죠. 그 다음에 2차 쪽지 시험도 문제 나갔고 거기 문제 답은 안 나갔죠. 답은 내가 나중에 주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답은 또 나중에 줄 거니까.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그 나눠드린 그 워킹 페이퍼는 굉장히 이면지 많이 쓸 수 있겠죠. 100페이지. 네, 이걸 출력해줄까 말까 하다가 시간 있을 때 여러분들 개정 과목별 여러분들 실증 절차라고 해가지고 신무에서 실제로 개정 과목별로 절차하는 걸 리스트 써놓은 거 그게. 그거 맞춰서 여러분들 감사를 한다고. 우리 배운 거야 다 보면. 물론 아주 스페시픽한 건 뺐어. 하지만 웬만한 건 다 건드려져 있을 거라고요. 보시면 여러분들 옆에 뭐가 다 나와요? 주장이 나와 있죠. 주장 보시면 하나만 돼 있지 않죠. 여러 개 막 달려있잖아요. 여러 개가. 그걸 물어보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주장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그냥 들고 다니면서 개정 과목별 중요한 것들을 몇 개 보시면서 아 이건 어떤 주장이구나 이건 어떤 주장이구나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나눠드린 거니까.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도 승인된 자만이 접근하는 게 무슨 통제 활동적이냐 물어봤을 때 승인도 될 수 있고 뭐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리적 보안도 될 수 있으니까 뭐 그걸 구분할 일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 다음 이 전산 시스템이 중요한 건 뭐냐면 승인된 자만이 접근이 가능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왜 해킹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해킹 같은 거 해킹 같은 거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이거 들어봤죠. 파이어월 같은 거 이런 거 잘 돼 있어야 돼. 그죠? 이런 거 뭔지 알죠? 이거 방화벽이라고 하는 거 이걸 설명할 수는 없잖아. 오케이. 여러분들 그 경영학개론 배울 때 전산 쪽도 배우잖아. 일부. 어쨌든 파이어월 같은 거 자세히 물어보지 마. 나도 본 적 없어 파이어월. 자 승인된 자만이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파이어월 같은 거 갖춰가지고 외부에서 해킹 같은 거 들어오는 거 막고 올 수 있어야 되겠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전산 쪽에 서버가 다운됐을 때 얘기해요. 서버가 다운됐을 때 여러분들 이건 뭐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관련된 여러분들 데이터들 안전하게 뭐가 돼 있어야지? 보관이 돼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요. 요 말 하나 기억해놔요. away from home이요. 대표적인 게 핫사이트죠. 요게 참 많이 물어본다 이거. 그래서 우리 전산 쪽 컨설팅 위원들 자격증 아까 C사라는 자격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격증 공부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미국은 이런 게 있어요. 잘 돼 있는 여러분들 전산 시스템이 되려면 가장 이거에 대한 내부 통제가 잘 돼 있고 안 돼 있고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게 9.11 테러였었죠. 근데 9.11 테러 여러분들 뉴욕에서 한번 빵 그때 맞았잖아. 거기 여러분들 그 건물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유명한 기업들이 거기 다 있었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요 내부 통제가 잘 돼 있는 회사와 안 돼 있는 회사가 극명하게 차이가 됐었죠. 이게 그 디제스터 리커버리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디제스터가 발생했을 때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냐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게 있지. 그 미국 서부가 있고 동부가 있잖아요. 그 서부 쪽은 여러분들 화산 지진대가 많지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화산 지진대가 있으면 자기 본사 전산팀이 있는 부서에서 화산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몇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전산 시스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른 대체적인 어떤 그 장소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게 away from home이에요. 그 홈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곳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뉴욕에 9.11 테러 발생했을 때 이런 away from home이라는 디제스터 리커버리 시스템을 잘 운영했던 회사는 바로 백업해서 회사 시스템 복원이 됐는데 이게 안 되는 회사들은 그 시스템 복구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려갖고 엄청난 데미지를 받았었잖아요. 이게요. 기억나요? 이게 대표적인 3번 케이스지. 그래서 뭐가 나오면 안 좋은 거냐면 뭔가 백업 데이터를 전산실 내에 보관하고 있다. 이건 무조건 내부 통제 취약점인 거지. 영어 표현이 뭐라고? away from home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거나 해일 같은 거 많이 오는 회사들은 그런 어떤 전산팀이 있는 그 장소보다는 훨씬 몇 킬로 이상 떨어진 곳에 백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룰이 있다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바로 다 away from이랑 home이랑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 세 가지가 요 컴퓨터 운영 통제 쪽에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 읽어보죠. 거기 두 번째 줄에 접근 통제. 그러니까 승인된 사람만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파이어월도 포함되는 개념이고 컴퓨터 파손이나 물리적인 재난 시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마련된 통제. 아까 제가 away from home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핫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핫사이트라는 게 여러분들 콜드 사이트라는 게 있고 웜 사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away from home 그러니까 자기 어떤 전산 시스템이 있는 것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그대로 복원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게 away from home인데 그때 복원시켜 놓는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핫사이트, 웜사이트, 그 다음에 콜드사이트라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냥 가볍게 들어요. 핫사이트라는 게 여러분들 뜨거운 사이트. 무슨 의미죠?
야한 사이트가 아니고 핫 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산 시스템이랑 거의 똑같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다 데이터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서 여기가 빵 무너져도 거기 가서 바로 복구해서 일을 계속 컨티뉴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갖추는 게 핫 사이트. 웜 사이트는 대표놓기만 한다는 대표놓기만 하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덜 뭐다 갖춰놓는 거. 콜드 사이트는 여러분들 별 큰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드웨어만 갖춰놓는 거.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콜드 사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온 away from home의 그 마지막에는 핫 사이트가 그런 의미라 보시면 돼요. 요거는 한번 들으시면 금방 아마 이해될 겁니다. 뉘앙스로 나오면 백업 데이터가 뭔가 회사 근처에 있다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틀린 거야. 알겠죠? 항상 거리를 두고 뭔가 이 영어 표현을 기억하시면 더 좋겠죠. 이게 뭔가 디제스트가 발생했을 때 그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요게 가장 좋은 내부 통제는 away from home이라고 하죠. 9.11 테러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될 겁니다. 특히 그때 이제 요거에 대한 내부 통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여러분들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때 9.11 테러 발생했을 때. 오케이. 자, 그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무슨 통제 말하는 거 이게 여기 이제 말하는 게 이게 일반 통제고요. 자, 이제 응용 통제 갈게요. 자, 일반 통제고요. 이제 응용 통제인데 응용 통제는 다시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인풋, 프로세스, 그다음 아웃풋 통제, 입력, 처리, 그다음 출력 통제라고 해요. 그게 아마 밑에 나올 겁니다. 응용 통제. 근데 1번 반가로 보니까 뭐하고 뭐를 붙여서 써놨어요. 입력 통제하고 처리 통제를 같이 붙여놨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2번에 출력 통제가 이제 2번으로 따로 빼놨을 거예요. 요 1번과 2번은 같이 붙여서 봐도 돼요. 요거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우리 내부 통제 개념이 그대로 응용되는 건데 전산실에 뭐다 조금 구체적인 케이스 넣어서 본 거지. 우리 통제 활동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업무 분장 시켜야 된다, 승인 절차 갖춰야 된다, 물리적 보안 절차 갖춰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전산 감사에서만 나온 특이한 개념인데 응용 통제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이게 새로운 개념이긴 한데 요게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면 가장 쉬우냐면 입력 통제. 어쨌든 전산화된 환경의 경우에도 데이터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누락되지 않고 완전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생각하면 가장 쉬우냐? 인풋 통제라는 게 여러분 전산에서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요거부터 먼저 얘기해보자. 여러분 어디 그 카페에 뭐 여러분들 그 회원 가입을 해.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 자기가 회원 가입을 해. 그럼 여러분들 패스워드 부여하죠. 패스워드 부여할 때 여러분들 처음에 내가 회원 등록할 때 패스워드 딱 입력하면 2번 여러분들 입력하라고 하죠. 패스워드 맞게 입력했는지. 그 입력의 왜 정확성 베리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회사도 뭔가 시스템 입력할 때 그렇게 뭔가 2번 베리파이 하도록 입력 통제가 돼 있으면은 데이터가 정확하게 들어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 이런 것도 생각하면 쉽다. 아예 들어가는 것을 프로그래머 시켜갖고 에디팅 책이라고 하는데 뭐가 있을 거냐. 급여 데이터를 생성을 시켜. 급여 데이터를 생성시키면 사람별로 뭐가 나오겠죠? 인적 사항이 들어가겠죠. 그럼 거기다 뭐 입력하셔야 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되겠지. 근데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잖아. 근데 주민등록번호가 몇 자리지 여러분? 13자리잖아요. 13자리인데 13자리 뭐다? 번호를 다 컬럼을 만들어 놓는데 만약 한 자리라도 적게 들어가거나 한 자리도 많이 들어가게 되면 시스템이 가지고 리젝트하죠. 우리 보통 입력할 때. 그잖아? 그 다음에 거기다 근무 시간을 입력하는데 마이너스를 친 거야. 그럼 당연히 입력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천대도 입력할 수 있게 딱 프로그램이 돼 있으면은 잘못 들어가는 걸어내지 못하지만 논리상 당연히 마이너스 들어갈 수 없는데 마이너스 들어가고 있다면 탁 뭐다? 걸러주게. 이렇게 되는 게 다 입력 통제라 보시면 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또 만약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앞에는 남자라고 돼 있어. 근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데 뒤에가 뭐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무슨 성 전환한 사람도 아니고 뭐 이상하잖아 이게요. 그러면 논리상 뭐다 안 맞다고 바로 뭐다 입력 데이터가 딱 리젝트된다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런 게 다 입력 뭐다? 처리 통제라 보시면 돼. 이건 금방 이해가 되지. 자, 왼쪽 봐요. 입력 및 처리 통제 보시면은 1번 동그라미는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완전성 통제 체크하시고 그다음 2번에 보시면 정확성 통제인데 자, 정확성 통제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말한 게 거의 정확성 통제인데 거기 용어를 좀 기억해요. 가번, 나번, 답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가번하고 답번을 봐요. 가번에 보니까 프로그램드 에디 체킹이라고 돼 있죠. 이미 프로그래마 돼 있는 거야. 프로그래마 돼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 가, 나, 다 그 밑에 A, B, C 보시면 금방 이해될걸? 논리검사. 무슨 말이겠죠? 여자라고 성별이 입력되는데 주민등록번호에 뭐다 2가 들어가면 맞는 거지만 1 들어가면 이상하게 된다. 뭐 그렇게 걸러내는 거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지. 그 다음 한계검사라는 게 뭐죠?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딱 프로그램에 에디팅 돼 있는 거야.
13자리가 안 들어가거나 넘어가게 되면 뭐다? 입력할 때 삑 잘못 들어갔다고 뜨잖아. 우리 시그널이. 그런 게 뭐다? 한계 검사. 부호 검증. 뭔지 알겠죠? 근무 시간인데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게 마이너스 들어가면 이게 입력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럼 입력 데이터가 뭐다?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입력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걸러내겠다는 거지. 잘못된 자료가 들어가는 거. 이게 뭐다? 입력 자료에 대한 정확성 통제하는 프로그램 에디 체크라고 그래요.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논리 검사, 뭐 부호 검증, 한계 검사. 그다음 오른쪽에 답은 아까 말했던 뭐다? 키 검증. 2번 집어넣기 하는 거잖아. 한 번 집어넣고 다시 우리 패스워드 2번 치기 해가지고 맞게 되는 거 베리파이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키 검증이지. 다 뭐 하기 위한 거다?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 개념은 금방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늘 많이 해보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 왼쪽에 완전성 통제. 완전성 통제 보시면 컴퓨터 순서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입력할 때 보통 이 넘버링 하죠. 넘버링. 우리 문서에 넘버링 하는 게 좋은 내부 통제라고 했잖아. 넘버링인데 넘버링대로 안 들어가. 뭔가 중간에 빠져버려. 그럼 갑자기 뭐다? 넘버에서 삑 소리가 나는 거. 이런 게 뭐다? 컴퓨터 순서 점검이죠. 1번부터 넘버링 쭉 해서 입력이 돼줘야 되는데 갑자기 번호가 비어버리면 입력이 안 된다라든지 그런 거. 이해되겠죠? 그 다음 밑에 4번. 이게 전산 쪽 전문 시험이라고 한다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배치 통제라고 되어 있지. 배치 컨트롤. 찾았어요. 배치 컨트롤 중에 여러분들 그 밑에 쭉 가면 해시 토탈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해시 토탈. 잠깐만 체크해봐. 해시 토탈. 과거의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었다. 해시 토탈. 한 27년 전에. 해시 토탈.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저희 때는 이게 나왔어요. 해시 토탈이 뭐냐면 이거 생각하면 가장 쉬울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왜 그 회계법인 들어갔을 때 옛날 저는 과거에 어떤 경비 청구할 때 여러분들 내가 아예 뭐다 전표를 끊어가지고 여러분들 전산팀에 넘겨주고 자기는 경비 청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봐봐. 그래서 저녁 식사비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그 다음에 캐시 10,000원 여기 차 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월 5일 날 먹은 거 그 다음 2월 7일 날 먹은 거 이렇게 쭉 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식사비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입력을 했을 때 각 회사마다 여러분들 계정 과목별로 쓰는 여러분들 그 계정 과목 일람표가 있겠죠. 차트 오브 카운트라고. 차트 오브 카운트란 말이 여러분들 어디서 한번 나왔었냐면 IFRS 여러분들 IFRS에서 감사인이 할 수 있는 자기 위협 뭐 이게 자기 검토 위협을 위협적인 뭐다 우리 뭐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IFRS 업무 영역 해놓고 거기 보시면 차트 오브 카운트를 만들어주는 것은 이건 위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감사인이 할 수 없다. 라고 돼 있는 것 중에 보시면은 차트 오브 카운트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지뢰회사가 쓰고 있는 재무제표 계정 과목이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다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 계정 과목을 시스템에 인지를 하려면 한글로 입력한 거 인지 못하겠지. 요거에 뭐를 다 붙이냐면 번호를 붙여준다고. 그럼 식사비 같은 만약에 104를 붙였다. 그럼 시스템 104 입력하면 이게 식사비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식사비라고 출력이 되거든. 그 현금이라고 하는 건 100을 입력했다. 아, 100이 현금이구나. 근데 현금이 대변줄로 빠지면 뭐가 된다? 빠졌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시스템 입력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요렇게 해서 내가 한 10건을 쭉 입력을 했어. 입력하면 항상 우리가 전표 코드를 줄 때 계정 과목을 다 써주겠죠? 써준 다음에 뭐를 다 여러분들 더했냐면 요게 합계 금액을 다 입력했다? 요 계정 과목 일람표에서 합계 토탈을 썼다고 이게 왜 썼을까 이게? 중간에 뭔가 하나 빠지면 시스템이 완전성 체크를 하기 위한 거죠. 이게 의미 있는 숫자에 의미 없는 숫자예요. 104번도 있을 거고, 뭐 107번도 있을 거고, 203번이 되고 합계 구한 뭐 300 몇 번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숫자잖아. 근데 이걸 밑에 항상 썼다? 처음에 나 이걸 왜 쓰나 몰랐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전산감사에 배웠던 해시 토탈이구나. 의미 없는 숫자 합계지만은 이게 막 중간에 빠져버리면은 시스템이, 이거 안 맞는데요? 라고 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토탈. 그걸 뭐라고 한다? 가상합계, 해시 토탈이라고 하죠. 의미 있는 숫자의 합계, 의미 없는 숫자의 합계예요. 의미 없는 숫자의 합계인데 뭔가 들어가는 입력의 정확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단순 합계 금액을 항상 써뒀던 게 기억이 나요. 안 쓰면 맨날 인차지가 왜 안 썼냐고 알고 있던 게 기억나는데 이게 바로 해시 토탈이죠. 이게. 거기 나와 있는 말이 그 소리입니다.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 입력 자료에 대한 완전성 체크하기 위한 거죠. 다시요. 입력 및 처리 통제는 어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예요. 입력 자료가 일단 뭐 하게 들어가자? 정확하게 들어가자는 통제. 그 다음 완전하게 들어가자고 하는 통제를 말하는 거고 정확하게 들어가기 위한 통제 가장 중요한 단어 뭐였죠? 프로그램드 에디 체킹이란 말. 거기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도 어렵지 않았죠? 논리 검사, 부호 검증, 한계 검사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키 베리파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완전성 검증할 때 들어갔던 게 뭐죠? 해시 토탈 같은 배치 통제. 그 다음 두 번째가 컴퓨터 순서 점검 같은 거. 그렇게 해서 회사가 전산 감사를 갔을 때 그렇게 전산화된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뭔가 전산화된 데이터가 입력되는 과정에서 오류는 상당히 적지 않겠니? 라고 돼 있는 건데 웬만한 전산 시스템에서는 이런 통제는 다 갖추고 있죠. 우리 만나는 웬만한 전산 입력 데이터들은 다 이렇게 통제를 갖추고 있다 보시면 되고 오른쪽 가면 출력 통제. 출력 통제가 제일 안 돼 있는 염들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학교를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학교 갔을 때 제일 안 되고 있는 염들 출력 통제가 안 되고 있는 데가 회사가 아니고 회사도 마찬가지야. 회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학교를 한번 생각해봐요.
뭐 경영대 가서 여러분들 그 전산실 있죠, 보통. 전산실 없어? 가서 전산실 쓸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으면 거기 컴퓨터 옆에 대당 프린터가 하나씩 다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중앙에 이제 쉐어링하는 뭐가 있지? 프린터기가 하나 있을 거라고. 저희 때도 이제 제가 군대 복학하니까 전산실이 만들어졌더라, 저희 학교에.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전산실이 만들어졌네. 그때까지는 리포트 손으로, 그런 눈 쳐다보지 마요, 여러분. 네, 이거 말해, 나도.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산실에 갔더니 컴퓨터 딱 프린터가 딱 한 대야. 컴퓨터는 여러분들 수백 대인데.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제 프린터를 걸면, 여러 사람이 프린터를 출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자기끼리 쭉 나오지 않고 중간에 약간만 섞여버리면 딴 놈께 막 섞여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내 건 줄 알고 딱 잡았다 중간에 딴 사람께 있으면 놔두고 와야 되잖아요? 그거 들고 와. 그냥 들고 와, 이렇게. 들고 오다가, 집에 가서 넘겨보니까, 뭐야, 버리고. 걔는 계속 출력이 지치고 없어졌다고? 그게 전형적인 출력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곳이죠. 출력 통제라 함은 뭔가 출력이 된 산출물에 대해서 일단 그 산출물을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접근이 돼줘야 되고요. 그 다음 그 사람한테 즉시 전달이 돼줄 수 있게 통제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출력 통제입니다. 학교 전산실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출력 통제가 제일 안 되고 있는 시스템인 거죠. 읽어봐요. 거기 뭐라고 돼 있나? 승인된 사람만 접근이 돼야 됩니다. 출력 데이터가 급여대장이야.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아무나 가서 딱 집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출력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거겠죠, 이게. 그런 거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겁니다. 각 직원들 성과평가표야. 성과평가표. 이런 게 여러분들 아무나 가서 보면 안 되겠죠,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컨피덴셜한 계약 같은 거. 그런 거 말하는 거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되죠. 세 번째 뭐라고 돼 있다? 입력 단계와 처리 단계 산정된 정보의 총계와 출력된 자료의 정보 총계를 비교하는 절차도 있어야 될 것이 마지막에 적시에 인가된 이용자한테 전달도 돼야 될 거다라고 돼 있죠. 출력 통제는 그 생각만 가장 쉬워요. 하나만 더 언급한다면 출력 통제는 뭐도 포함되냐면 우리 혹시 여러분들 본문 읽을 때 예외 보고서라고 돼 있는 말 혹시 봤던 거 기억나요? exception report. 예외 보고서 같은 게 생성되는 회사는 좋은 내부 통제, 나쁜 통제? 느낌이 예외 보고서라고 돼 있으니까 예외가 자꾸 나오는 회사니까 나쁜 내부 통제 아니냐 생각하는데 예외 보고서라고 하는 exception report는 뭐냐면 뭔가 회사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즉시 출력을 해준 겁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시스템이. 그럼 굉장히 좋은 내부 통제인 거지. 예외 보고서 생성되는 거. 출력 통제에는 즉시 예외 보고서 생성되는 것도 출력 통제에 들어가요. 뭔가 내부 통제 처리 과정에서 exception이 발견됐을 때 그 exception의 리포트, 예외 보고서를 빨리빨리 출력을 해주는 통제도 좋은 내부 통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예외 보고서의 생성이라고 살짝 하나 써놓으세요. 예외 보고서의 생성. 예외 보고서의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하나 써놓으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갑자기 시험에 예외 보고서 생성이 뭐냐 물어보게 되면 멍찐다고요. 예외 보고서라는 것은 어떤 내부 통제 처리 과정에서 우리 프로세스에 어떤 로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뭔가 벗어나는 거래가 있으면 바로 데이터가 출력시켜주는 거죠. 이거 문제 있다. 빨리 개선하라. 라고 주는 그런 예외 보고서. 그게 생성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내부 통제의 어떤 특징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응용 통제입니다. 다시 일반 통제는 말 그대로 일반 통제죠. 우리 배웠던 내부 통제 활동에서 말했던 업무 분장이라든지 승인 절차라든지 물리적 보안 장치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응용 통제는 전산 감사에만 존재하는 좀 특이한 내용이죠. 입력 통제, 처리 통제, 출력 통제인데 보시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 응용 통제 개념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본 상태에서 우리 8장에 국제 감사 기준이 말하는 일반 통제, 응용 통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잠깐 가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8-9페이지 가보세요. 8-9페이지. 내용 정리하고 문제 한번 딱 풀어보시면 금방 전산감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8-9페이지. 자, 일반 통제와 그 다음에 응용 통제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죠? 박스. 찾았어요? 자, 이제 다 이해되셔야 돼. 자, 일반 통제라 함은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과 절차로서 정보 시스템이 계속하여 적절히 운용되게 함으로써 응용 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지원하는 통제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용 통제는 뭐라고 되어 있고요? 개별 응용 프로그램의 처리 과정에서 적용하는 통제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구체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우리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였으니까 거기 얘가 뭐가 있나 봐요. 다 외우지 말고요. 일반 통제 1번 반가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1번 반가로에 프로그램 변경 통제. 우리 프로그램 변경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용 부서에서 니즈가 있거나 아니면 시스템 애널리스트가 뭐다? 이거 변경해야 되겠다는 니즈가 있으면 프로그래머가 단순히 뭐다? 받아가지고 변경하게 돼 있었잖아. 그런 변경 통제. 그 다음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의 접근 통제. 뭔지 알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도 단순 입력만 하게 되고 두 부서는 철저하게 세퍼레이트 있어야 되고 기본 데이터는 누가 줘야 되고 이용 부서가 전달하게 돼 있고 이런 것들. 두 줄 돼 있지만 더 깊게 배운 거예요. 그 다음 2번은 몰라서 상관없고 3번 가봐요. 맨 마지막 보시면 금방 이럴 거야.
접근을 제한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제라고 돼 있죠. 접근 통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통제는 그것만 나와 있지만 실제는 더 뭐다 중요한 게 아까 말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시험 목적상은 away from home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핫사이트 구축하고 하는 거, firewall 같은 거 갖추는 거, 거기 접근 제한한다는 말에는 firewall이 다 들어가는 개념이겠죠. 승인된 사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 백데이터 같은 거, 백업 같은 거 잘 갖추는 거. 응용 통제가 봐요. 1번부터 5번까지 금방 이해될 걸. 1번이 여러분들 기록의 수리적 정확성 점검, 이게 입력 통제 말하는 거죠. 이게 아까 정확성 점검에 뭐가 있어? 프로그램 에디 체크라는 거 있었죠 아까. 맞아요? 키 베리파이 하는 거, 그런 거. 3번에 보니까 입력 데이터의 편집 점검이 아까 프로그램 에디 체크를 말하는 거죠. 이게 편집 점검이잖아. 에디 체크, 프로그램 에디 체크. 아까 말했던 뭐가 있었죠? 뭐 논리 검사라든지 한계 검사, 부호 검증이 있었잖아. 나 혼자 하면 안 돼. 그 다음 네 번째, 일련 번호 점검 같은 자동화된 통제기 입력 통제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우리가 완전성 통제였죠, 아까. 순서 점검 있었잖아요. 완전하게 들어가게 하는 거. 배치 통제도 있었고. 5번째가 예보고에 대한 수작업 후속 주기 아웃풋 컨트롤입니다, 이게. 예보고 생성한 다음에 그 수작업으로 뭐다 팔로우업하게 해주는 그 예보고 생성해주는 거. 출력 통제. 그런 내용들이 예시로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국제감사 기준에 일반 통제, 응용 통제 예로 나와 있는 거니까 요 말이 나왔을 때 친숙하게 돼 있어야 돼. 쓰라고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전산감사 이 정도 배웠으면 어느 정도 야분이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이제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돌아옵니다. 자, 일반 통제, 응용 통제를 배웠고요. 자, 이제 뭐로 갈 거냐? 통제 테스트 갑니다. 이제 3번 내용이요. 통제 테스트. 아까도 말했지만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했고요. 자, 두로 나눌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around system. 두 번째가 through the system. 일단 두로 나눠지는데 거기 여러분들 큰 제목 먼저 봐요. 통제 테스트 보니까 밑에 뭐가 나와? 컴퓨터 무슨 감사? 주변 감사가 around system이에요. audit around system. 내부 통제를 테스트하는데 전산화된 환경의 내부 통제 테스트 기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around system이 있고요. 뒤에 넘겨보세요. 컴퓨터 자체 감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영어로 through the system이에요. 이걸 번역한 겁니다. 알겠죠? around system이 주변 감사. 그다음 through the system이 컴퓨터 뭐라고 돼 있죠? 자체 감사. 영어 표현 알면 나중에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써놓은 거지. 영어 잘해 쓴 거 아닙니다. 알겠죠? 영어를 표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해할 때 좀 편해요. around system은 뭔가 언저리를 감사하는 것, 주변을. 그 다음에 컴퓨터 자체 감사는 시스템을 through 해서 가는 것을 뭐다? 자체 감사라고 하는데. 자, 컴퓨터 자체 감사에는 다시 세 가지가 있어요. 종류를 일단 먼저 큰 그림 잡으셔야 돼. 컴퓨터 자체 감사 1번 동그라미 보니까 뭐가 돼 있죠? 테스트 데이터법. 모의 자료법이라고 돼 있나요? 테스트 데이터법. 그 다음 두 번째가 병행 처리법이라고 돼 있죠. parallel simulation. 그 다음에 integrated test facility system인데 이거는 병합 처리법이라고 하는데 통합 자료 처리법. 일단 말부터 기억해요. 시험 자료법 또는 모의 자료법 다 같은 말이에요. 시험 자료법, 그 다음 모의 자료법 같은 말. 두 번째가 병행 처리법, 세 번째가 통합 자료 처리법 세 가지. 근데 3번은 따로 기억할 필요 없는 게 이게 1번과 2번의 장점을 본다는 거예요. 1번의 장점을 끌고 온 게 3번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두 개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지금부터 뭘 정리할 거냐면 지금 전산화된 환경의 내부 통제를 내가 테스트하겠다 맘먹었어요. 그때 내부 통제를 테스트하는 방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around the system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through the system. 그 through the system은 다시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다고. 테스트 데이터법, 그 다음 parallel simulation, 그 다음 마지막이 1번, 2번의 장점을 다 합해서 만든 통합자료 처리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방법들이 뭐다 정도 감잡고 중요한 건 각각의 방법들의 장단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장단점을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 각각의 방법들의 장단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내가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제가 설명 곁들여서 할 거니까 들어보시죠. 첫 번째 감사, 컴퓨터 주변 감사. 자, 컴퓨터가 이렇게 전산 시스템이 있으면 through, 이 자체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around system이니까 input 데이터, 그 다음에 아웃풋 데이터가 있으면 이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를 검증을 통해서 어차피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여기서 처리가 돼가지고 뭐가 나왔을 거예요? 아웃풋이 나왔겠죠. 그럼 요거 자체를 검증하는 게 아니고 요 인풋, 요 아웃풋,
요 두 개의 데이터를 보고 내가 계산한 다음에 아, 이 시스템은 크게 문제 없겠구나 라고 보는 감사가 뭐라고요? 컴퓨터 주변 감사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요게 감가상각 계산 로직이 있다 가정해봐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코드가 맞게 걸렸나 확인하는 게 자체 검사.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감가상각에 여러분들 들어간 기본 변수가 있겠죠. 그 다음 아웃풋 계산한 여러분들 결과물도 있겠죠. 산출물. 그걸 달라고 해서 내가 인풋 요게 들어갔을 때 아웃풋 이렇게 나오는지를 판단해봐서 계산이 맞게 되는지 검증해보는 거지. 인풋 이게 들어가면 감가상각비가 이 아웃풋 나오는 게 맞는지 확인해봤더니 맞아. 그럼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감가상각 계산 로직이나 프로그램 코드는 맞게 걸렸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뭐다? 컴퓨터 주변 감사예요. 주변을 보는 거지. 주변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주변 감사. 어렵지 않죠? 그 예를 딱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보시면은 네, 정의에 뭐라고 돼 있나요? 컴퓨터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컴퓨터상의 입력 자료와 출력 자료만을 검토함으로써 전산 처리에 대한 통제 절차가 잘 되고 있겠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는 그런 테스트 기법을 뭐라고 한다? 컴퓨터 주변 감사라고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단순한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를 검증함으로써 문제 없겠구나. 프로그램 코드는 맞게 걸렸겠구나 라고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컴퓨터 주변 감사. 됐죠? 그 다음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장단점 기억하는데 이거 종류별로 장단점 어떻게 기억하지? 여러분 여기서 논리 잘 잡아요. 요 라운드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을 지금부터 배울 건데 그 장점과 단점 배우면 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나왔다? 그럼 요거의 장점은 요거의 단점이겠지. 그 다음에 요거의 장단점이 나와. 요거 단점을 극복하려고 요게 나왔다? 그럼 요거의 단점 여기 뭐가 붙어? 장점으로 붙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중복해서 외울 필요가 없다고. 자, 그런 느낌을 읽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 컴퓨터 요 주변 감사 요게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데 요 컴퓨터 주변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려면 모든 회사에 적용이 가능할까? 뭔가 어떤 특정 요건이 만족됐을 때만 할 수 있을까? 특정 요건이 만족됐을 때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무슨 요건? 봐봐. 뭐가 있어야 돼? 뭔가 프로그램 코드가 걸리는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가 있어야 돼. 이거를 두 개를 검증해서 요거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거 확신을 우리가 주는 감사 기법이니까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가 내가 뭔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나와야 돼. 기계로 돼 있다? 내가 로보캅이야? 읽을 수 없겠지 이게. 거기 뭐라고 돼 있나 봐요. 거래 자료의 처리 업무가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경우에만 쓸 수 있고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나 봐요.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 같은 감사 증적이 완전하게 문서화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자료를 판독할 수 있는 상태대로 있어야지만 컴퓨터 라운드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시스템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가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뭐가 돼야 되고 이게 판독이 가능해야 되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오디오 라운드 시스템이에요. 됐죠? 어렵지 않고. 자, 장점. 이거 장단점을 가만히 생각해봐. 이건 딱 직관적으로 봐도 장점이 뭐예요? 안 어렵잖아. 컴퓨터 프로그램 몰라도 되지 내가. 프로그램 코드를 가서 내가 뭐다 베리파이 하는 게 아니고 인풋 아웃풋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맞게 걸렸겠구나 라고 내가 확신 주는 연들 그런 감사니까 거기 장점이 2번 읽어봐요. 복잡한 시스템상의 처리 내용 및 프로그램을 뭐 할 필요가 없다? 이해할 필요 없다. 이게 장점인 거죠. 그 장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이걸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해 안 해도 돼. 이해 필요성이 없는 거죠.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 보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단점이 뭐라고 돼 있냐면 단점. 모든 유형들의 거래들이 컴퓨터 처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 프로세스가 하나만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어 이렇게. 예? 감가상각 계산뿐만 아니라 유형대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산 내역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뿐만 아니라 재평가 모형 쓰는 경우도 있겠지. 재평가 모형 쓰게 되면 감가상각비랑 여러분들보다 여러 가지 맞물리면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로직이 있어.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재평가를 안 써. 그럼 여러분 나는 뭐만 테스트했겠다? 감가상각의 인풋, 아웃풋 데이터만 검증이 됐겠지. 그럼 만약 재평가 모형을 썼을 때 감가상각 돌아가는 로직에 대해서 내가 확인할 수가 없죠 이게. 그게 거기 나와 있는 뭐다? 1번 그 얘기예요. 모든 유형들의 거래들이 컴퓨터 처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게 단점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회사는 감가상각밖에 지금 없다. 재평가를 안 쓰고 있다면 재평가 로직을 태웠을 때 감가상각이 적정하게 돌아가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1번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될 거라 보고 컴퓨터 자체에 가서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인풋 아웃풋 데이터만 보는 거다 보니까 인풋 아웃풋 데이터 뭔가 트랜잭션이 처리됐던 그 프로그램의 코드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걸 안 태웠던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풋 아웃풋 데이터가 없는 뭔가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되겠죠 이게. 그 1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될 거라 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해되지 않아요? 입출력 자료가 없으면 못 쓴다는 거지. 인풋 아웃풋 데이터 검증하는 거니까. 그 다음 인풋 아웃풋 데이터에 뭐가 없으면
오류가 나오지 않으면 문제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무슨 말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인풋 아웃풋 데이터 검사하는 거 보니까 이 프로세스에서 뭔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류를 벗어나는 거래만 인풋 아웃풋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 확인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단점은 뭐라는 거죠? 이걸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거 자체를 검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인풋 아웃풋 데이터에 뭔가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이 흔적이 남지 않으면은 검증이 안 될 거라는 소리가 일관적인 단점으로 언급되어 있는 거죠, 이게. 거기 단점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 컴퓨터 자체 프로그램을 검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타지 않은 거래만 인풋 아웃풋 데이터 있다라고 한다면 인풋 아웃풋 데이터만 검증해서 논리적인 어떤 연관을 보는 거다 보니까 거기 오류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아주 일관적인 단점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거죠. 그 느낌 됐죠? 넘겨보세요. 자, 컴퓨터 자체 감사. 자, 자체 감사의 테스트 데이터법입니다. 이 테스트 데이터법은 여러분들 가장 쉬운 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어서 가봐. 지금 이런 여러분들 일반 통제나 응용 통제가 잘 돼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여러분들 테스트 오브 컨트롤이죠, 우리 전산감사라고 다르게 접근하지 말고 우리 내부 통제 테스트가 뭐야? 내가 내부 통제 이해할 때 업무 분장 승인, 그다음 우리 물리적 보안 장치 같은 게 잘 돼 있는지를 가서 확인하는 게 통제 테스트니까 우리 배웠던 요런 게 잘 돼 있는지를 가서 테스트하는 거거든. 거기에 뭐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우리 배웠다 아까 인풋 통제. 아까 인풋 통제에서 뭐가 들어가도록 돼 있었냐면은 아까 프로그램 에디 책이 있었죠. 입력 정확성 통제에 대해서. 프로그램만 딱 코드에서 들어갈 때 뭔가 논리에 모순적이 있는 것은 튕겨나와야 돼. 자, 이제 급여 데이터를 내가 처리하는 과정을 가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거기다가 없는 종업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직원의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을 뚝 해봤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럼 여러분들 프로그램 에디 책이 잘 돼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자기 직원이 아닌 사람들은 입력이 아예 안 되게 딱 리젝트가 돼줘야 되겠죠. 그거 살짝 넣어봤더니 처리가 돼. 자기 이름을 슬쩍 넣어봤어. 들어가는 거야. 주민등록 번호 입력해서 들어가네 하면서 급여를 넣었더니 들어가. 그러면서 내일까지 입금된대. 뭐야 이게? 나 혼자 너무 재밌나 이거? 봐요. 그러니까 가공의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는 거지, 회사 시스템에. 넣어서 제대로 못하게 리젝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의자료법이 그런 거거든요. 자, 모의자료법하고 비교될 게 이 병행처리법인데, 병행처리법은 잠깐 보세요. 지금 모의자료법 가만히 설명 들어보시면은 내가 뭔가 자료를 실제 데이터를 썼어요? 아니면 가공의 데이터를 쓴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뭔가 데이터를 생성해서 회사 시스템에다 입력해보고 이게 제대로 처리되는지 확인해보는 게 이게 모의자료법. 근데 병행처리법은 모의자료법의 경우에는 회사 시스템에다 가공자를 집어넣기 때문에 가공자를 많이 집어넣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그 가공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를 삭제해야 되는 문제 생기잖아요. 회사한테 데미지 줄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가서 이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나 안 되나 확인하기 위해서 뉴욕까지 가는 왕복 티켓을 한번 넣어본 거야. 처리가 되나 안 되나? 나중에 처리 막 다 해놨더니 뻥이었어요. 그거 내가 모의 테스트 하려고 집어넣은 건데 그건 다시 캔슬. 회사 엄청 열받겠죠 이거? 그러다 보니까 야 회사한테 데미지 주면 안 되겠다. 그럼 회사 실제 데이터를 그대로 떠와가지고 우리 회계법인에 와가지고 우리 회계법인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걔들이 실제 데이터 썼던 걸 입력해가지고 아웃풋 나오는 데이터를 저쪽 시스템을 통해서 나 아웃풋이랑 비교해보는 게 말 그대로 패러렐의 병행이라는 소리. 병행. 회사가 실제 데이터 넣어서 지네 시스템 써가지고 아웃풋 나온 것을 그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회계법인에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입력해가지고 아웃풋 나온 걸 가지고 두 개 비교하는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패러렐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일단 처음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데이터를 쓰고 어느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는지를 기억하셔야 돼, 비교해서. 자, 그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갈 건데 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밑에 박스 먼저 가요. 뭐하고 두 개를 비교하시라고요? 모의자료법하고 병행처리법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자, 모의자료법은 여러분들 이용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를 쓰죠? 실제 데이터예요? 아니면은 모의 데이터예요? 모의 데이터였죠? 근데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썼어요? 회사 프로그램을 썼죠? 그런 다음에 모의 자료에서 결과 나오면 감사인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예상치 하고 비교하는 거 있죠. 맞습니까? 근데 패러렐 시뮬레이션, 병행처리법 무슨 데이터 썼어요 이건요? 액츄얼 데이터 썼죠 이건요? 맞습니까? 프로그램은 대신에 누구 프로그램을 썼어요? 회계법인의 프로그램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뭐하고 뭘 비교하는 거다? 회계법인의 프로그램 통해서 나온 아웃풋하고 회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하고 두 개 비교하는 게 병행처리법이에요. 느낌 오죠? 그거 알면 장단점 쭉 풀려나가. 이게 핵심이거든. 위에 그림 볼까? 그림으로 여러분들 이게 무슨 법이냐 물어본 적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27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자료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 그림 나오면 여러분들 그림 바뀌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어느 프로그램을 썼는지 무슨 데이터를 이용하는지를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거야.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 감사인의 모의자료.
프로그램은 어느 프로그램 썼어요? 감사 대상 회사 프로그램 썼죠, 이게. 그래서 감사인 예상치랑 맞춰놓은 무슨 법? 모의자료법. 이해되죠? 병행 처리법은요. 무슨 데이터 써요? 실제 데이터 쓰죠. 프로그램은 어느 프로그램 써요? 회계법인의 프로그램을 쓰는 거죠. 그래서 회계법인 프로그램 나오는 실제 데이터하고 회사 프로그램 통해 나오는 아웃풋하고 두 개 비교하는 거지. 병행 처리법. 느낌 확 오잖아, 그죠? 됐습니까? 자, 그거 알면 앞에 금방 읽힐 겁니다. 앞에 가죠. 테스트 데이터법 읽어보죠. 시험 자료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내가? 회사 자체 프로그램 검증하기 위해서 모의 데이터를 개발해서 감사 대상 회사 프로그램에 태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출력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걸 기대치와 비교해 보는 거죠.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자기 기대치에서 벗어난다? 그럼 뭔가 내부 통제가 잘 안 되고 있구나 라고 CPA가 판단하는 게 모의 자료법. 쓱 지나가지 말고 이러한 모의 자료법은 특정 통제 절차를 검증하는데 특히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는 말 찾았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거는 어떤 모의 데이터를 자기가 확인하고 싶은 그 키 컨트롤 쪽에다 하나 심어보는 거죠. 요거 입력 통제 잘 되고 있나? 요거 부호 검증 잘하고 있나? 요렇게 하나씩 확인해 볼 때 모의 데이터를 거기에 딱딱 맞춰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통제 절차를 테스트할 때 가장 적합한 기법이 뭐냐? 물어본다. 모의 자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모의 자료만 싹딱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는 거니까. 됐죠? 느낌 이해되고. 장단점 나오죠? 장단점을 써라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크게 보시면 이해될 수 있는데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해보세요. 아까 이거의 단점이 뭐였어? 아까 이거 단점이 결국은 프로그램 자체를 검증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풋, 아웃풋 데이터에 뭔가 남아있지 않은 오류 같은 건 적발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었다고? 그럼 얘는 장점이 뭐라고 나올까? 프로그램을 직접 검증하는 거다라고 나오겠지.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했지만 특정 통제 절차 검증할 때 이 테스트 데이터법은 효과적이라고 배웠었죠? 장점이 1번과 3번일 겁니다. 1번 특정 통제 절차를 검증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돼 있고 3번에 보니까 프로그램에 직접 검증이 가능하다. 그리고 2번은 아까 우리 around 시스템에서 전제 조건 이게 만족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서 아까 around 시스템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걸 뒤집으면 이거 장점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저도 이걸 외우지 못하는데 쓰라고 하면 쓰긴 써요. 왜? 논리가 쭉 있으니까 두세 개 정도 쓸 수 있다, 이게. 쓰기 시작하면. 자, 근데 이거의 단점. 되게 많죠. 봐도 여러분 단점 뭐 쓰면 될까? 여러분 나 봐봐요. 단점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테스트 데이터법. 일단 첫 번째, 실제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죠. 무슨 데이터를 쓰는 거야? 모의 자료를 테스트해 본다는 거지. 일단 그것도 단점이야. 실제 데이터를 검증해 보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 모의 자료를 쓰다 보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실제 업무가 운영되고 있을 때 이걸 자꾸 중간에 집어넣어 버리면 회사 업무에 데미지 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언제 한다라고 하냐면 업무가 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해본다고 한다고. 그럼 어떨 수가 있냐면 업무가 끝난 다음에 모의 자료 갖고 시스템 돌리게 되면은 얘들이 실제 업무 운영할 때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검증을 받으려고 하겠지. 만약에 자기가 속이 오려고 맘먹는다면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테스트가 아니고 업무 끝나고 난 다음에 진행하게 되면은 그 이 검증을 하는 어떤 시스템하고 실제 운영된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을 내가 테스트할 수도 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모의 자료를 집어넣다 보니까 그럼 나중에 다 테스트 끝나고 나면 뭐 하셔야 돼? 모의 자료는 시스템에 다시 캔슬 시켜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겠죠, 이게. 그 다음 네 번째는 여러분들 업무 끝난 다음에 보통 진행하다 보니까 업무가 안 끝나는 시스템이 있어. 24시간 또 운영되는 회사.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의 온라인 티켓팅하는 같은 이런 온라인상으로 계속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모의자료 심어가지고 날 삭제하고 하기가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이게. 그런 게 막 단점으로 적혀 있는 거지, 이게.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1번 봐요. 실제 거래를 직접 감사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까 뭐라고요? 병행처리법이다라는 거지.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감사인이 검증하는 프로그램이 실제 자신의 업무 시간에 썼던 프로그램인지 검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 다 끝나고 보통 하는 거거든. 이해될 거라 봐요.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죠? 변경 전, 변경 후가 있으면 변경 전은 다 검증해야 되겠죠. 중간에 프로그램이 바뀌었다면. 그 다음 4번이 같은 말 아니야? 업무 끝난 다음에 내가 검증받게 되면 의도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은폐시킬 수 있다는 거지. 자기 실제 운영했던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 갖고 검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은 말 아니야, 이거? 다섯 번째 보니까 뭐를 삭제해야 되는데 모의자료 심었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캔슬시켜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6번에 무슨 논리가 나와요? 은행 업무라든지 은행 항공사 발권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제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24시간 계속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모의자료 심어주기가 되게 부담스럽죠. 회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예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것 때문에 나온 게 뭐라고요? 패럴렐 시뮬레이션이라고요. 그럼 오른쪽 가서 일단 읽어보고 갈까요? 왼쪽에
모의 자료법의 경우에는 실제 회계 자료가 처리되는 프로그램에 모의 자료가 기록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러한 기록을 프로그램에 삭제된 번거로움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 다음 실제 거래 이용해서 검증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요? 패럴렐 시뮬레이션이 나왔다라는 거지. 그 누가 프로그램 개발해요? 회계법인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죠. 그 다음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 써요? 회사 데이터 받아 쓰죠. 그런 다음에 내가 프로그램 통과시켜 나온 결과를 회사 시스템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치하고 비교해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 나오죠? 그 다음 장단점. 여러분 장점 뭐라고 쓰면 될까? 이거 장점 뭐라고 쓰면 될까? 모의 자료 같은 거 삭제할 필요 없겠죠? 회사 데미지 안 줄 수 있겠죠? 그 다음 뭐 쓴다? 실제 데이터 쓰는 거겠죠? 그 단점을 장점 끌고 오시면 돼. 그럼 이거의 단점이 뭘까? 나보세요 여러분. 이거 단점 뭘까? 치명적인 단점이 있겠네. 이 테스트를 위해서 회계법인이 뭘 만들어야 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지. 비용의 문제가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이게. 단점은 치명적인 그 단점 딱 하나 언급해주면 된다? 1번 뭐라고 돼 있나?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경은 필요하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그 다음 3번은 뭐라고 돼 있다? 그쪽 프로그램을 직접 검증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충분히 뭐다? 특징에서 단점 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단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단점이겠지. 맞죠? 오케이. 그런 다음 그쪽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단점, 특징에서 쫓아낼 수 있고, 쫓아갈 수 있고요. 그거의 장단점을 병행한 게 통합자료 처리법이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죠. 다 왔어요. 넘겨보세요. 11-9페이지. 그 다음 마지막이 이겁니다. 아까 여러분들 실증 절차 수행할 때 뭘 쓴다라고 했죠? 범용감사 프로그램을 쓴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범용감사 프로그램 쓴다라고 돼 있었는데, 범용감사 프로그램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시라고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패키지입니다. 엑셀, 워드,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하는 거. 첫 번째. 어떤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냐라고 돼 있어요. 그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 범용감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CPA가 할 수 있는 업무 세 가지 써보시오. 그럼 아까 엑셀 갖고 하는 게 뭐라고요? 계산 검증이지. 워드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겠다? 보고서 작성이겠지. 인터넷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다? 자료 검색이겠죠. 그 세 개 알면 되겠네? 지금 내가 뭐뭐 얘기했죠? 네, 5번 동그라미 엑셀 갖고 내가 얘기한 거네. 그죠? 그 다음 보고서 작성 2번 갖고 얘기한 거고, 정보 검색이 4번 갖고 얘기한 거죠. 나머지도 보시면 1번이 이거 뭐 갖고 하는 거겠어? 엑셀 갖고 하는 거겠죠, 이거. 그 다음 6번도 엑셀 갖고 검증 금방 할 수 있잖아. 대부분이 엑셀이죠. 그래서 범용감사 프로그램은 엑셀이다 생각하시면 딱 가장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을 물어본 적이 있어. 그 다음 장점과 단점을 과거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장단점은 과거에 시험 났을 때는 유효하지만은 지금은 이미 ERP 시스템이 장단점, 특히 단점은 다 이제 뭐다? 극복이 됐기 때문에 이거 단점이라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엑셀을 갖고 하면 뭐가 장점이겠어요? 효율성이겠지. 그죠? 거기 첫 번째 뭐라고 되나 봐요?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됐습니까? 거기 첫 번째 장점. 장점 하나만 기억하면 효율성. 이 단점은 여러분들 범용감사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구입하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게 단점인데 요즘 별로 안 비싸죠. 문제는 호환성이 문제가 단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이제 많이 쓰는 여러분들 ERP가 셉이나 오라클이거든요. 또는 우리 뭐 중소형 기업들이 많이 쓰는 게 더 좋은 이런 것들인데, 그런 여러분들 ERP 시스템을 쓰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산출 데이터가 엑셀로 전환이 돼요. 요즘은. 근데 이제 옛날에는 어떤 그 ERP 시스템이 이 엑셀로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 그럼 그게 나오면 다시 뭐로 바꿔야 돼? 내가 아까 엑셀 작업을 하려면 그걸 다시 매뉴얼 인풋을 시켜야 되는 엄청난 문제 생기는 거지, 이게. 근데 요즘 나오는 ERP들은 뭐가 다 되게 엑셀로 다 전환이 된다고. 그러다 보니 요즘 단점에 뭐다 호환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단점으로 많이 희소가 됐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단점이었지만 요즘 ERP가 다 뭐다 엑셀로 전환돼 나오기 때문에 크게 단점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이번에 나온 PDF 같은 것도 여러분도 어때? PDF도 HTTP 붙어버리죠. 카피해서 붙이면은. PDF 있잖아, PDF. PDF가 원래 뭐다 카피 같은 거 못하게 하려고 만드는 여러분들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쭉 카피해서 여러분들 HWT 같은 거 붙이면 붙어요. 붙어서 편집할 수 있다, 이게? 호환이 너무 잘 돼.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게 과거엔 단점이었지만, 이젠 단점이라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소리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언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효율성이고 단점은 호환성의 문제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까지가 원래 전산감사입니다. 그리고 6번 나오는 거 있죠. 요거는 전산감사 쪽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이건 국제감사 기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전산감사가 아니고 전산감사에서 같이 맞물려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테마거든. 그게 6번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서비스 조직이요. 요거는 여러분들 가지치면서 할 겁니다.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제가 해주는 거 뎁스까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시험에 나오면 전산감사랑 맞물릴 거야. 맞물리면은 전산감사 쪽이랑 같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6번이 밑에 붙여놓은 거고, 거의 모든 교수님 책들이 이 서비스 조직 쪽은 전부 전산감사 쪽이랑 연관시켜놨어요. 자, 그 내용은 좀 쉬었다 할 건데, 뭘 여러분들 쉬어요? 한 게 없잖아. 자, 뒤 넘겨봐요.
하나만 문제 풀어보고 쉬었다 갈게. 하나만. 화 안 났죠? 하나만. 여러분 이거 지우면 또 다 잊어먹거든. 지우기 전에 하려고. 사례 문제 1번 봐요. 기출문제 연도가 안 써있는데 2013년도, 재작년도 기출문제네요. 전사감사 나온 게 2013년도에도 나왔고 10년도에 나왔었구나. 연달아 나왔구나. 최근에 많이 나왔구나. 연달아서 보통 4, 5년 정도 나오는데 보죠. 1번. 갑주 전산 시스템 현황에 대한 설명이다. 울랄라. 밑에. 감사 증거, 업무 분장, 그 다음에 오류 부정 측면에서 전산에 대한 환경이 내부 통제 환경에 어떤 부정적인 이펙트를 주는지 한번 써보시오라고 돼 있어요. 아까 우리 본문에 있었던 내용 쓰는 건데, 말했지만 이건 국제감사기준 도입되기 전이죠. 옛날 감사기준이 있었던 내용이란 말이지. 근데 국제감사기준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뭐 써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드물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아까 했던 내용들, 그 내용 써주는 문제가 13년도 기출문제였습니다. 됐죠? 오케이, 오른쪽. 텅키로 여러분들 전산감사가 뻥 나온 적은 최근에 없었어. 뭔가 쭉 내용 나다가 살짝 소문제 하나 정도 그렇게 묻어 나오는 거지. 한 2점, 3점 배점으로. 거기 2번도 그렇게 나왔었다. 원래 이 문제만 뜩 나온 게 아니고 내부 통제 관련 다른 문제 쫙 있었어. 감사 기준 쓰는 거. 그랬다가 마지막 문제가 이게 12년도 이제 파이널 피날레 장식하는 문제가 이 문제였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문제 나오니까 기분이 더럽죠. 뭔가 딱 마지막을 딱 잘 쓰고 나니 기분이 좋은데 마지막이 전산감사인 거야. 이런 우라릴 XX 뭐 이렇게 나오면서 요거지 이거. 자, 봐봐요. 정보 시스템 환경 내에서 내부 통제에 대한 감사 절차로서 컴퓨터 자체 감사, 컴퓨터 주변 감사 나오죠, 거기. 판매 활동, 급여 지급 활동에 관련된 내부 통제 질문서 케이스로 나온 거야. 밑에 답 보면 안 돼요, 지금. 매출 주문 거래가 외상 판매 신용 한도 내에서 승인되었느냐. 가장 많이 나오는 내부 통제 내용이죠. 물건 팔 때 퀘리 체크하냐는 겁니다. 퀘리 체크. 두 번째는 급여 지급될 때 여러분들 가공급여 지급되는 것을 예방적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 포인트였잖아요. 감사할 때 리스크 포인트가.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해서만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대. 우리 급여는 과대 계상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부 통제 시스템도 뭐다? 가공으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걸 미연에 예방하고 적발하도록 내부 통제가 돼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레이트나 일한 시간, 가공의 직원들 들어가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내부 통제가 돼 있어야 되겠죠. 밑에 뭐라고 돼 있나 봐요. 컴퓨터 자체 감사는 여러분들 무슨 법을 이용하라고 돼 있죠? 모의자료법 또는 시험자료법을 이용해서 시험 판매 절차는 어떻게 해볼 건지,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해보고, 주변 감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보면 되겠니? 라고 여러분들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구랄 치면서 이제 가봐야 돼요. 컴퓨터 자체 감사부터 해보죠. 자체 감사. 자체 감사인데 자체 감사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는데 요걸 써보래. 테스트 데이터법을. 그럼 무슨 자료를 집어넣는다는 말만 쓰면 될까 일단. 실제 데이터가 아닌 뭐다? 가공에 뭔가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제대로 위잭되는지 확인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1번이 뭐였어? 가번이 매출 주문 거래가 외상 판매 신용 한도 내 승인되느냐 물어봤으니까 신용 뭐다? 한도를 넘어서는 뭐다? 거래를 집어넣어보는 거지. 그랬을 때 딱 위잭 다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해보는 거지. 테스트 데이터법. 그죠? 개념 알면 쓰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나와보니 뭐였어?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이 아닌 사람을 뭐다? 급여 시스템 입력시켜보는 거죠. 튕겨나오나 안 튕겨나오나. 그거 확인해보는 게 테스트 데이터법이지. 뭐가 어려워 이게요. 개념 그대로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공부했던 사람은 그냥 그거 쓰는데 이거 전혀 안 봤던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개념 물어본다니까요. 공부했냐 아닌지 정도 물어보는 거지. 전산 우리가 뭐다 전문가를 지금 테스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 개념 위주로 물어본다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에 컴퓨터 주변 감사입니다. 뭐가 나와줘야 돼요? 뭔가 시스템 지적 검증보다는 인풋 아웃풋 데이터에 대한 언급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나와보니 뭐라고 돼 있었지? 매출 주문 거래가 외상 판매 신용 한도 내 승인됐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얘가 정말 퀘리 체크를 잘 받았더라면 인풋 데이터 뭐가 왔겠어요? 일단 인풋 데이터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매출 거래 프로세스에 대한 증빙들 좀 알아야 되겠지.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구매 주문서가 있어야 되고 판매 지서, 승인된 판매 지서, 그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선적 서류. 근데 지금 뭐가 포인트야? 승인된 판매 지서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뭘 봐야 되겠다? 여기 인풋 데이터, 주문이 온 거 있겠지. 그 다음 여기 아웃풋 데이터 뭐가 있겠다? 거기에 대한 승인된 게 있겠지. 그 인풋, 아웃풋 데이터 받아가지고, 요 인풋 데이터에서 쭉 주문 들어온 거. 뭐, 우리 구매 주문서라든지 판매 지서. 그 다음 거기 이제 퀘리 쭉 나오겠지, 커스터머별로. 그럼 거기 이제 승인된 판매에서 나올 때, 퀘리 체크 받은 놈만 승인돼 나왔는지를 인풋, 아웃풋으로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CPA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쓰는 거지, 위에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게 여러분들 컴퓨터 주변 감사. 그 다음 나보니까 급여 처리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아웃풋 데이터가 뭘까? 여러분 아웃풋 데이터가 뭘까? 급여 대장. 응? 급여 대장. 요게 뭐가 있는지 보면 돼. 이게 실제 종업원인지 보면 되거든. 그럼 급여 처리하는 인풋 데이터를 달라고 해서 그 처리가 되는 아웃풋 급여 대장을 달라고 해서 요 급여 대장에 뭐가 있는지 혹시 가공의 종업원인지 섞여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지. 해가지고 가공 종업원이 없다 확인되면 가공 종업원이 처리될 가능성은 없겠구나 라고 CPA가 확인하는 게 주변 감사. 잘 모르겠으면 기본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 뭔가 비교한다는 내용을 써주면 될 거고 테스트 데이터법은 뭐다? 뭔가 가공의 자료를 집어넣는다는 내용을 써주게 되면은 채점하는 사람이 점수를 줄 수 있는 포인트죠 이게. 이게 2점인가 몇 점이었어 이게. 그럼 하나당 0.5점이잖아 이게. 그럼 그 정도 내용만 써주면 점수를 주는 거지. 뭐 거기 세부적인 증빙이 맞나 안 맞나 그렇게 보진 않을 거라고요. 채점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크게 본다고 내용을 본다고 하니까 그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례 문제 2번 조금 있다. 조금 어려운 거 먼저 할게요. 그 1번, 2번, 3번 세 개를 보는데 그 1번, 2번, 3번 중에서 2번은 여러분들 지금 이 옛날 감사 기준에만 적합한 문제 같고요. 지금 어디 하고 있냐? 11-21페이지 미안해요. 나 혼자 넘어갔구나. 11-21페이지 사례 문제 4번이 2006년도 기준 문제 전산감사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인데 거기 1번, 2번, 3번 중에서 2번은 옛날 감사 기준에 적합한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은 2번은 그 유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빼세요. 대신에 1번과 3번은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것 같아. 1번과 3번은. 자, 1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조금 하고 싶게요. 1번. 첨단전자 주식회사의 감사인인 최고수 회계사가 첨단전자의 내부 통제를 검토한 결과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부 통제 총 8개 중에서 5개의 취약점을 지적하라고 돼 있어요. 개선 방안도 제시하라고 돼 있네요. 자, 1번 갑니다. 전산실장은 관리 총괄 부사장한테 직접 보고한다. 뭐 크게 취약점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입력과 출력은 이용부서에서 여러분들 직접 수행하는 거, 오케이. 입력과 출력은 여러분들 이용부서 직접 수행한다. 그러나 계정 과목 코드 및 부서 코드, 등의 입력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전산실에서 입력 오류를 수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의 입력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입력 데이터만 이용팀이 주는 거고 입력 데이터 입력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아까 우리 전산팀에 누가 하는 거라고 했죠? 오퍼레이터가 하는 거잖아 이게. 이게 잘못된 부분 언급하는 거. 업무 분장의 문제점. 세 번째, 마스터 파일의 변경은 관련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서 관련 부서 책임자가 승인을 해서 그 다음 사후적으로 전산실을 수행한다. 그렇죠. 변경 후에는 변경 명세를 동부서에 송부해서 검토하도록 한다. 사후 검증하고 있다는 거죠. 요거 자체만 갖고 틀린 걸 지적할 수는 없죠. 일단 누가 승인하면 마스터 파일 바꿀 때 그냥 전산실에서 막 바꾸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 책임자가 승인을 거치면 그 승인을 거쳐가지고 전산실 수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전산실이 이니시에이트 하는 게 아니고 명령을 받으면 걔가 수행한다는 거야. 네 번째, 컴퓨터 프로그램인 엄청난 대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나 부수 업무로서 컴퓨터 오퍼레이터인 이 예쁜 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왜 지원했는지는 알겠죠? 참 문제 내는 사람이 어떻게 했겠을까? 이 예쁜 씨는 시스템 로그 파일, 시스템 개발 관련 문서 및 임중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쁜이가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보관하고 있다. 보관한 사람 누구였어? 아까 우리 자료 보관자가 있었잖아.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오퍼레이터하고 프로그래머는 철저하게 분리돼 있어야 돼. 도와주면 안 돼. 알겠죠? 프로그래머가 오퍼레이터한테 가가지고 자 도와줄 때는 이쁘나 하면서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겠지. 그럼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그 오퍼레이터는 바보가 되는 바보가. 프로그래머가 와서 자꾸 껄떡대면 안 되겠죠. 5번. 자료 파일, 프로그램에 대한 부당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서 패스워드 부용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네. 이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잘하고 있네. 특정 지원의 부재 시에도 타 직원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산실장은 부서 전 직원의 비밀번호를 모두 보고받아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각 컴퓨터를 전산실장에 가서 다 열어볼 수 있는 거야. 나만 재밌나? 여러분 컴퓨터를 파트너가 다 열어볼 수 있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 비밀번호 패스워드까지. 그건 아니잖아 이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6번. 자료 입력 및 처리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컴퓨터 통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계 검사, 논리 검사, 부호 검증 등 광범위한 편집 검증 기능, 아까 프로그램 에디트 체크를 수행한다. 맞죠, 이거? 이게 아까 우리 입력 통제에 있었던 내용이잖아. 정확한 표현이고. 7번. 전산실 소재한 건물은 최신 건물로서 습기, 온도 변화에 대한 시스템 보호가 가능하며, 잘 되고 있네. 세이프가링, 피지컬 컨트롤. 컴퓨터 하드웨어 등 주요 전산 설비에 대해서 화재 보험 가입하고 있다. 잘하고 있네. 세이프가링.
첨단전자는 백업 파일을 포함한 모든 파일과 프로그램 문서를 전산실 내에 보관하고 해서 전산실 다 타버리면 그 파일도 다 타버리겠죠? 아까 말했던 뭐다? 키포인트? away from home이에요. 이게 잘못된 부분이지. 8번. 투명한 경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첨단전자 주계사 부장급 이상 관리자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회사의 모든 자료에 제한 없이 접근하는 민망하죠, 이거? 예, 이게 잘못된 부분이죠. 접근 통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요. 그렇게 5개 언급하는 문제였어요. 100% 맞추지 못하더라도 한 서너 개는 쓸 수 있겠지, 충분히. 그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이게 제일 어렵게 나왔던 문제야. 전산감사에서 지금. 개농개발 3번 문제. 다음에 기술된 사항 중에 오류가 포함된 두 문항을 찾아서 2개를 찾으래. 3개 중에 2개. 문장 번호 기억하고, 기재하고, 틀린 부분을 지적해라. 1번. 감사인은 내부 통제 이해 단계에 수집된 감사 증거를 바탕으로 통제 위험에 대한 예비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 통제 위험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더라도 통제 테스트는 반드시 수행한다. 틀렸죠? 이건 너무 민망한 문제네. 통제 위험이 높다 판단하면 당연히 통제 테스트 생략하죠. 그래서 타입 2로 우리 가게 돼 있었지. 실질적으로 제 포커스 맞추는 감사. 2번째. 전산화된 통제 테스트 방법 중에서 컴퓨터 오딧 어라운드 컴퓨터 주변 감사. 컴퓨터에 이루어지는 처리 과정을 직접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 자료와 출력 자료를 이용해 수행되면 맞고 복잡한 전산 시스템 하에서도 감사인의 전산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특별한 요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아까 라운드 시스템의 여러분들 적용 요건이 뭐였죠? 전문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뭐니 있어야 돼? 인풋, 아웃풋 데이터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게 뭐다? 판독 가능한 상태로 돼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다? 기계로 돼 있다. 할 수가 없죠. 또는 인풋, 아웃풋 데이터에 남아있지 않으면은 라운드 시스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된 부분. 3번째. 컴퓨터 자체 감사 기법 중에 병행 처리법은 모의 자료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사인의 모의 자료가 아닌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은 감사인의 검증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기법이다. 맞는 편인 거죠, 이게. 됐죠? 어렵지 않잖아요. 칠판에 쓴 거 정도만 알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정도가 전산감사 문제예요. 됐죠? 앞에 가서 우리 좀 쉬었다가 서비스 조직 이용한 다음에 샘플링 넘어가죠.